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제가 이제 오랜만에 시간이 나가지고 한번 간만에 방송을 좀 켰습니다. 정말 짧게 시간이 난 거여가지고 제가 뭐 따로 기획을 확실히 한 건 없고요. 그리고 아마 자막도 못 달 거예요. 대신 제가 발음을 최대한 또박또박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이메일이나 댓글을 통해서 주신 질문을 좀 모아가지고 Q&A를 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구독자가 또 한 500명이 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아마 아무 짓도 안 하는데 500명 구독자가 든 채널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일단 제가 질문을 받아보고 느낀 게 이게 제가 너무 확인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채널에 알람 자체를 꺼놨어요. 하도 뭐가 방해가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뭔가 급하게 질문이 해결해야 될 질문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약간 좀 사후 약방문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일단 질문을 주셨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막 너무 급박한 임박한 문제 같은 경우는 저한테 질문을 하셔도 답변을 제때 얻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양해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질문으로 NoFap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이제 작년이죠. 미국에서부터 이게 유행을 한 거예요. 남자들이 자위를 하지 말아라. 자위를 하지 않아야지 남성 호르몬이 상승하고, 남성 호르몬이 상승을 하면은 남자들이 자기의 야망과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섹시해지고 약간 이런 식의 주장이에요. 일단 저는 자위를 안 한다고 해서 남성 호르몬이 오른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것의 근거를 뒷받침하는 논문이나 이런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남자의 성 전략은 최대 다수의 여자한테 최대한 많은 씨를 뿌리는 거고, 여자는 그 중에서 최고급의 씨를 받아서 아이를 잉태하는 거죠. 즉 남자는 퀀티티, 여자는 퀄리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제 짧은 상식으로는 남자는 씨를 수시로 뿌리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즉 매일 섹스를 한다던가 이틀에 한 번씩 섹스를 해도 괜찮도록 설계된 게 남자의 몸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 노팹 운동이 발생한 이유는 뭐냐면은 하루에 5번씩 자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일 거예요. 제가 하루에 4번 이상 해본 거는 중학교 때 말고는 없습니다. 그때는 남성 호르몬이 막 몸에서 너무 터져가지고 안 그러면 미치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극단이 안 좋습니다. 극단이. 그리고 실제로 이런 건 있어요. 그게 영어로 세먼 리텐션인가? 그러니까 자위를 일시적으로 금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운동 선수들은 출전하기 전에 자위를 하지 않아요. 섹스를 하지 않고.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경기력에 영향을 준다는 건 이미 알려진 바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중요한 시험이 있거나 한 날 전후로 한 며칠간은 자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게 섹스를 하든 자위를 하든 실제로 이게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것이고, 이 뭔가 컨디션이 안 좋고 피곤해요. 여러분 세대가 알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메시가 유명하지만 호날두랑 한때 외계인이라 불렸던 호나우지뉴, 그러니까 호나우딩요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가 이제 결정적으로 은퇴를 하게 된 게 월드컵을 말아먹어서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중요한 경기 전날에 여자들이랑 여자 몇 명이랑 같이 섹스를 했나? 그러니까 미친 듯이 정력을 쓰고 경기에 뛰니까 그 천하의 호나우지뉴가 경기 부진을 보인 거예요. 나 그때 깜짝 놀랐어요. 경기 보고 이게 같은 사람 맞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노팹이라는 것에 대해서 막 무슨 자위를 막 2주 3주씩 참고 막 몇 달씩 참아가지고 여러분이 무슨 남성 호르몬의 화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남성 호르몬을 원하면 차라리 헬스장을 가세요. 헬스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정력에 좋다는 음식 많이 먹고 굴이나 뭐 장어 이런 것들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패턴을 봤을 때 저는 여자친구가 생기거나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은 자위를 잘 안 해요. 일단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 자위를 안 한 이유는 뭐냐면은 여자친구랑 성관계를 할 때 좀 최대한 집중해서 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내가 성욕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내가 그 에너지를 최대한 모아야지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때도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여자친구랑 성관계를 할 때도 섹스를 할 때도 정말 맛깔나게 오늘 이 섹스가 내 인생에서 마지막 섹스다 싶을 정도로 막 미친 듯이 막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권장 자위 횟수는 일주일에 2번입니다. 수요일에 한 번, 일요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을 해왔더니 일에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이게 자위 중독이 되는 이유가 여자랑 너무 섹스를 안 한 지 오래되거나 또는 여자를 너무 못 만나본 경우, 여자랑 만난 그 단절 기간이 긴 경우도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양키 유튜버 중 한 명이 한 말인데, 남자가 너무 여자를 못 만나면요 점점 이상한 포르노를 봐요. 그러니까 점점 그 자극이 세진다고요. 막 무슨 많이 좀 심하게 변태갖고 그로테스크한 거, 예를 들면 인세스트라 그러죠. 뭐 근친 상간 그런 포르노라든가. 그래서 여러분이 남자들은 아시겠지만 포르노 가면은 은근 그 스텝 브라더스, 스텝 시스터, 그러니까 얘네들도 양심 있으니까 진짜 친족끼리 인세스트는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런 종교적 양심을 좀 덜기 위해서 스텝, 그러니까 이복 형제, 이복 남매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 간의 그런 성관계 연출을 한 것들이 많은데 뭐 새엄마 새아빠들인가. 왜냐하면은 미국은 싱글맘 이혼 문화가 워낙 발달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요 이 여자가 이혼을 하면은 이득을 얻게 돼 있어요. 여자가 여자한테 이혼을 하면 인센티브를 얻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특히 미국의 탑 10 부자 여자들은 100% 제가 최근 자료에서는 그렇습니다. 100% 자수성가한 사람이 없어요. 다 부자 남편과 이혼을 해서 위자료를 받았거나 아니면 즉 재산 분할을 했거나 아니면은 아빠가 부자여서 가족이 부자여가지고 상속을 받은 경우밖에 없습니다. 여자는 자성가를 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 여성성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뭐 나중에 또 뒤에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노팸 얘기하다가 많은 얘기를 또 하게 됐는데 처음부터 그냥 오늘은 들으세요. 그냥 제가 그냥 500명 올라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팬 서비스 차원에서 좀 길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정말 죽이는 여자를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소개팅을 하다가 그냥 하다 차이든 뭘 하든 꼭 사귀지 않더라도 정말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이나 또는 유튜브 또는 인터넷 또는 그 여러분이 하는 커뮤니티 짤방에서 보는 그런 죽이는 몸매와 죽이는 외모의 여자를 한번 실제로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모니터로 보는 것과 실제로 보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제 친구 중에서도 굉장히 몸매가 괜찮고 좋은 애들 많았고 이제 배우 공부하면서 배우 지망생들 많이 만나봤으니까 그런 애들 실제로 많이 봤는데 이게 모니터로 페라리를 보는 것과 실제로 내가 페라리를 만져보는 건 달라요. 아니 내가 그 여자를 만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눈앞으로 보는 건 다르다고요. 그러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동기부여가. 아 내가 인생을 성공해야겠구나. 내가 섹시하고 좋고 멋있는 남자가 되겠구나라는 동기부여가 엄청 돼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남자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돈과 여자입니다. 근데 결국 그 돈도 왜 필요해? 아니 내가 왜 좋은 차를 타고 내가 왜 잘 살고 싶겠어? 혼자 그러고 자기 만족하려고? 아니죠. 그거를 좋은 여자와 나누고 싶기 때문이에요. 제가 동국대 영화과 다닐 때 저는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거 이제 매년 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편입을 했고 애들이랑 나이 차가 많이 나니까 그냥 애들하고 안 어울리고 그냥 저 혼자 갔어요. 왜냐면은 애들은 다 무슨 뭐 게스트하우스 그러니까 무슨 진짜 들어가서 잠만 자게 돼 있는 그런 막 무슨 집단 숙소 같은 데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군대 전역하고 편입을 했기 때문에 군대에서 몇 년 내내 단체 생활을 했는데 또 그 짓을 하기 싫더라고. 그래서 그냥 저 혼자 따로 티켓 잡아가지고 따로 호텔 좋은 데 잡아가지고 혼자 쉬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죽이는 호텔에서 혼자 누워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 맛있는 회랑 맥주 까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은 와 이거를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가 돈을 쓰는 거 보고 자기에 대한 애정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된장녀 김식녀 같아서 되게 싫어하는 남자들도 있는데 사실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여자들도 다 그동안 자기 겪은 게 있고 관찰한 게 있을 거 아니야.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남자들은 이게 뭐야 본능적인 것 같아요. 자기가 좋은 걸 갖고 있거나 좋은 리소스를 많이 갖고 있으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랑 나누고 싶어요. 즉 남자는 기본적으로 여자한테 주고 싶어 합니다. 이게 남녀 관계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음과 양. 여러분 음과 양. 음은 여자고 양은 남자거든요. 음기 양기. 그래서 여러분 양이 음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게 돼 있어요. 기온도 똑같아요. 제가 뭐 과학을 좀 하다 말았지만 고등학교 때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서큘레이션 순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관계도 마찬가지죠. 남자가 여자한테 삽입을 하죠. 그리고 남자가 여자한테 사정을 합니다. 즉 항상 남자한테 여자한테 주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자연에서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우리가 일반화할 수 있는 경우에 그런 횟수는 그래요. 그래서 요즘 연애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왜냐하면은 남자 인생에서 여자를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어깨 위에 있는 짐이 50kg, 100g, 즉 50%가 확 줄어요. 나도 당장 뭐 여자랑 섹스하고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여자 자체에 대해서 포기하면은 나 지금 인생이 너무 편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노팹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실제로 정말 여러분 기대에 맞는 죽이는 여자를 만나보라. 실제로 보란 얘기예요 내 얘기는. 제 친구 중 한 명은 이 친구도 되게 내가 봤을 때 야망 있는 친구예요. 걔는 저한테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오전에 헬스장을 가봐라. 그 헬스장에 오전에 가야지 예쁜 여자들 몸매가 죽이는 여자들이 많이 있다. 그 시간에 그 여자들이 많이 온다. 그 자기는 항상 그 시간에 헬스를 하러 간다는 거야. 근데 내가 뭐 이 친구한테 에이 여자 밝힌 새끼 에이 이랬을까요? 아니요. 좀 감동받았어요 그 친구한테. 오 이 친구가 기준치가 높구나. 그리고 이 친구는 그 기준치를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 친구였구나. 아 자랑스러운 친구다 이 생각을 했단 말이야. 이게 노팸 얘기하다가 이 여자들 또 왜 했냐면은 여러분이 노팹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에서 죽이고 좋은 여자들을 봐야지 자위를 하면 그 자위하기 위해서 그 모니터 안에 있는 가짜 여자들이 가짜라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일전에 제가 만든 영상들 중에 이런 얘기 했었죠. 저는 일단 한번 진짜를 맛보면은 가짜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제가 싱글일 때 야동을 더 많이 보고 자위를 많이 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는 이유는 실제로 연애를 시작하면은 이젠 내 인생에
진짜가 나타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여자친구가 그 포르노 안에 있는 여성보다 가슴이 크지 않을 수 있죠. 왜냐면 저는 서양 포르노를 좋아하니까. 근데 그리고 키도 작을 수 있고 몸매도 더 호리병 같을 수 있어요. 그 포르노 배우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비현실적이란 말이야. 대체로. 내 여자친구가 훨씬 더 현실적일 거 아니야,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진짜가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뭐 리얼돌에 반대하지 않고, 저는 리얼돌을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뭐 리얼돌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 살아있는 온기가 느껴지지 않아서 싫을 것 같아요. 그 뭐지? 그 남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자위기구 있죠. 그런 것도 쓰지 않는 게, 그렇게 되면은 그게 아마 느낌이 더 좋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 기계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실제로 여자랑 관계를 할 때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 남자들이 자위할 때 잘못된 자위법들 있죠. 예를 들면 뭐 기둥을 너무 세게 붙잡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다리에 힘을 주고 한다던가, 뭐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왜 하게 되냐면요, 여러분이 막 하루에 자위를 세네 번 이상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없는 걸 짜내야 되거든. 그렇게 되면은 여자랑 실제로 관계를 맺었을 때 심지어 자위가 더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랑 관계가 되게 마음에 안 들 거야. 물론 그게 속궁합이 안 맞은 케이스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노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변,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너무 늦게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분이 자기 대학에서 페미 교수랑 싸우기 위해서 저한테 어떤 통계적 자료나 근거에 대해서 좀 체킹을 요청한 분이에요. 근데 이거 이미 한참 받은 지 한참 지난 거여가지고 이미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뭐 페미들하고 토론을 하거나, 또는 굳이 페미 이슈가 아니더라도 그 전에 뭐 사회 이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토론을 할 때 항상 저는 남한테 체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만든 그 영상 시리즈 있죠. 그 세바시에 나온 걔 남자애 누구냐? 또 이름 까먹었네. 제가 걔를 비판하는 영상을 만들면서 뭐 이선옥 작가님이나 오세라비 작가님한테 가가지고 막 크로스 체킹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내 기준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분석했을 때, 또는 내가 지금까지 판결문들 읽어본 거, 찾아본 거, 변호사 얘기를 찾아본 거를 분석해봤을 때, 그래서 나의 법감정상 이런 건 안 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공부한 정치, 민주주의, 이런 법치주의 가치상 이런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온전히 이거를 이제 mental point of origin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모든 생각 기준이 다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한테 인정받거나 인준받거나 확인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타인한테 크로스 체킹하는 경우 딱 하나입니다. 내가 타인의 얘기를 반영하거나 타인의 얘기를 취재했을 때 그 취재한 기사문을 보여줄 때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타인의 얘기를 내가 얻어온 거기 때문에, 타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제대로 들어있는지, 또는 그 타인이 하고자 하는 그 얘기의 의도가 맞는지 그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신 분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굳이 저한테 이런 거를 검사받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있는 데이터가 틀렸거나 해석이 틀렸더라도 그거 자체가 이분께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습관을 잘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로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해야지 어딜 가든 무적이고 어딜 가든 싸울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발전할 수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런 거 저한테 이메일로 안 물어보셔도 전 잘 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심지어 이분이 주신 어떤 자료나 논거가 틀렸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엄청 많이 받은 질문이, 자, 레드필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도대체 이런 걸 다 어디서 배우셨나요? 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거는 제가 좀 책임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레드필을 살짝 맛만 보여드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방송을 쉬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레드필은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에요. 이미 미국에서는 10년 전부터 알려진 지식인데, 남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레드필과 관련된 지식을 얻고 싶으면은 롤로 터마시라는 사람을 찾으세요. 롤로 터마시. 이 사람이 책을 총 4권 쓰고 블로그를 썼는데요. 즉 이 사람은 레드필의 godfather, 레드필의 대부예요. 이 사람이 쓴 책이 바로 이거 합리적 남자라는 책입니다. 이 합리적 남자라는 Rational Male 시리즈가 총 4권까지 나왔어요. 원래 3권까지 나왔다가 최근에 4권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딱 1권, 이 첫 번째 책만 국내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Rational Male은 뭐 일단 빌려보실 분은 빌려보시고 사서 소장하실 분은 소장하시는데, 제가 미리 경고드리는데, 이 Rational Male에 나오는 그 여성에 관한 내용은요, 현재 21세기 대한민국 남성들 중 90%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고, 아마 이 사람이 여성 혐오주의자거나 여성 차별주의자거나 구시대적인 사람이거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산지 지금 한 2, 3년 됐는데, 저도 처음에 이 책 사서 읽었을 때 이 책의 한 절반은 걸러들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내 경험상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여자들을 좀 더 경험하고 지금까지 여자들과의 그런 경험들을 다 이렇게 복기라고 하죠. 저는 항상 뭘 하면 복기를 합니다. 여자 관계에서. 그런 걸 해봤을 때 하는 순간에 딱 오더라고. 이 책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삼키기 힘든
그런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이 99%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물론 이 책이 너무 되게 짧잖아요. 이 단순하게 이 1권 안에서 그런 걸 다 설명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셔널 메일의 작가인 이 롤러 타마시가 듣는 가장 많은 얘기 중 하나가 여자애들한테 특히 Who hurt you? Who hurt you? 너 어떤 쓰레 같은 년을 잘못 만나서 그렇게 인생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런 트라우마를 받아서 여성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형성했냐 이런 식의 비난을 지난 10년이 넘도록 들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 이 초반에 이 서두에 나오는 자기가 이 책을 이런 여성의 심리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쓰는데 이 사람은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픽업 아티스트여서 이런 걸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아는 친척이 여자 때문에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생각, 블루필, 굉장히 환상을 갖고 있다는 걸 이 남자가 깨달았고 세간에 알려진 여자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걸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책을 쓰기 시작한 게 이거고요. 이 책과 관련된 되게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그 롤러 타마시는 지금 유튜브 채널도 갖고 있고요. 저는 이 롤러 타마시의 채널을 거의 매주 듣습니다. 운동할 때도 듣고 운전할 때도 듣고 이 사람이 방송을 하면요. 이 사람은 2-3시간짜리 방송을 그냥 라이브로 쭉 해요. 그걸 그대로 올려요. 자르지도 않고 편집도 거의 안 하고. 근데 저는 그 2-3시간짜리를 다 들어요. 그러니까 이 매노스피어의 레셔널 메일의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어느 날 여자친구가 있는 한 미국인 남자가 이 책을 들킨 거예요. 이 레셔널 메일이라는 책을. 그래서 여자친구가 너 이거 내놔 하고 뺏어가가지고 한 일주일간 그 여자친구가 돌려주지 않았대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나중에 돌려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기 이 책에 있는 말은 100% 사실이라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롤러 타마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 앞에서 레드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너가 레드필적인 그런 배경 지식이 있다는 것도 알리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일전에 말한 관찰자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인데 재밌게도 여자들은 이 롤러 타마시를 비판하는 페미들이나 그런 여자들도 되게 많지만 롤러 타마시를 응원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특히 아들이 있는 엄마 그리고 남친이 좀 좋은 남자로 제발 좀 거듭났으면 좋겠을 그런 여자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너 제발 이런 지식이라도 너가 좀 플레이어가 좀 돼봐라고 그런 걸 은근 바라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롤러 타마시 저는 이 사람의 얘기가 거의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레드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면 이 사람을 한번 쫓아가 보세요. 근데 쉽진 않을 겁니다. 일단 영어로 돼 있고 그리고 이 사람 영상이 그렇게 우리 한국에서 유행하는 1분, 2분, 5분 길어봤자 10분짜리 영상이 아니에요. 굉장히 앞에 잡소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단서를 드린 겁니다. 제가 좀 시간이 있고 그러면은 차라리 롤러 타마시나 이런 매노스피어에 있는 그런 유명한 네임드들의 그런 영상들을 뭐 유튜브 읽어주는 남자 그분처럼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좀 제 일이 바빠가지고 일단은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벌 금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체벌에 찬성하십니까? 저는 어린아이를 키우는데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체벌을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이랑 동일시하는 거는 되게 어리석은 생각이라 들어요. 이거는 마치 군인이랑 살인범을 동일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어떤 EBS 강사가 군대는 살인을 가르치는 곳이고 군인들은 살인마다 이런 헛소리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무식한 소리인 거예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가르쳐 본 적 있습니다. 난 선생님을 해본 적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어린 시절 제 성장 과정에서 어떤 식의 사고의 변화가 있었는지 대부분 다 기억을 해요. 왜냐면 그 시절에 일기도 많이 썼었고 그런 제 경험과 그런 제 개인 또는 제가 선생님을 하면서 얻은 경험을 종합적으로 비춰봤을 때 사춘기 이전의 어린아이는 절반은 동물이고 절반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미성숙하고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곧 성숙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상태 그 자체가 완벽한 거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완벽하다 아니다 이런 형이상학적인 그런 철학적 논쟁을 끌고 오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미리 하는 거는. 그래서 일전에 뭐 주린이, 코린이 이런 식의 어떤 분야에 입문한 사람한테 리니, 어린이에서 리니를 붙이는 거를 무슨 뭐 아동차별, 아동혐오다 이딴 개소리를 하는 무슨 어린이 협회의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이런 PC주의자들의 생각은 틀린 거죠. 왜냐면 어린이가 미성숙한 건 맞으니까. 그들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미성숙한 것 자체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즉 어린이들은 미성숙한 것 자체가 이미 완벽한 겁니다. 오히려 뭐 주린이, 코린이란 표현이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인간들이야말로 미성숙한 그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가치 판단을 더 씌워서 그것이 안 좋은 것이라는 추가적인 가치 판단을 더 씌운 차별주의자 새끼들이죠. 이거 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정교하고 신중하게 정립된 체벌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요. 우리 인간은 일부가 동물이기 때문에 처벌과 보상의 원리가 적용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중요한 교육의 기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 논리, 뭐 도덕 이런 것들을 100% 말로 설득을 해가지고 훈육할 수 있을 거라는 거는 어른들의 망상이에요. 왜냐면요. 저도 이제 학원 선생님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애들이 다 달라요. 유전적인 요인도 크고요. 환경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은 말로 안 되고요. 어떤 애들은 얘가 사이코패스인가 싶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반면에 건드리지 않아도 선생님 말 잘 듣고
잘 따른 애들도 있죠. 대부분 여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동물적으로라도 디시플린, 훈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매 맞을까봐 두려워서 행동을 똑바로 하는 건 가짜잖아요. 그거는 진짜 교육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주장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개소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미 성인들의 세계, 어른들의 세계에서도요. 우리의 평화와 치안은 군대와 사법 체계로 유지가 돼요. 불이익과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평화를 유지한다고요. 여러분,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어딘지 알아요? 건프리존이에요. 건프리존. 총기 소유 금지구역. 거기서 총기 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오히려 너도 나도 총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선 사고가 안 나요. 제 생각에 아이들을 매를 들지 않고 훈육할 수 있는 건요. 애들이 사춘기가 지났을 때요. 전두엽이 커졌을 때요. 저도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해요. 제가 중학교 때 이후부터 그때부턴가 저는 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그전에는 정말 제 어린 시절 돌이켜보면 되게 본능적이었습니다. 동물적이었고. 저도 어렸을 때 엄마 매가 무서워서 엄마 말을 잘 들었지만 저는 지금 돌이켜봤을 때 그때 그런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제 자신이 어느 정도 이렇게 사회화가 되고 디시플린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 나 보면 알겠지만 내가 뭐 자기 주장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아니죠. 애를 매를 때려서 키우면은 자기 주장 못하고 막 애가 찌그러진 캔처럼 움츠러들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지들 책상머리에서 상상한 망상이지 제대로 된 경험에 의한 그런 의견이 아니죠. 그리고 가끔 내가 또 이런 소리 하면 또 미국의 사례를 들고 온 애들이 있어. 미국에서는 아이들을 처벌하면 경찰이 엄마를 잡아간다.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한다. 아니 난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내가 얘기하는 건데 물론 외국의 사례를 인용하는 건 좋은데요. 항상 맥락에 맞춰서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야 돼. 그렇게 미국이 좋을 것 같으면은 일단 총기 수입부터 하란 말이야. 총기 수입부터 하자고. 나 총 사고 싶거든. 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꼬라지가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요. 미국 꼬라지를 보란 말이야. PC주의자들. 지금 미국 20대 30대 다 PC주의자 새끼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Me Generation이라고 부릅니다. 뭐든지 나. 세상 모든 건 다 나의 중심. 나. 그리고 대학교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세이프 존이라고 하나요? 표현의 자유를 듣지 않을 자유가 있는 곳이 필요하고 그런 자기중심적이고 나르시스트적이고 무슨 자기에게 모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권리 무새들 뭐만 하면 무슨 권 뭐 이상한 거 다 붙여서 만들더라고요. 뭐 땡땡권 그런 혐오 무새들 그러면서 정작 그 사람들이 혐오주의자들이지. 그러니까 이런 그런 나약해 빠지고 마시간 젊은 세대들이 미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요. 책임은 없고 권리의식만 판치고 너도 나도 누가 더 피해자인가 그런 거 경주하고 누가 더 피해자인가 컨테스트하고 그래서 그 피해자 코스프레 해가지고 사회 공동체로부터 하나라도 더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애들이 졸라 많다고. 그런 집단 정신병을 만들고 싶으면은 미국처럼 하면 돼요. 여러분 그 아이를 키우는 양육, 훈육이라는 게 무슨 반짝반짝 무지갯빛 이렇게 열려있고 둥글게 우리 인간은 성선설이에요. 말로 하면 다 알아들어 처먹어요. 그런 장밋빛 안경을 쓰고 육아에 임하면요 우울증이 걸려요. 애새끼들은 악마입니다 여러분. 내가 학원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데 진짜 아이들은 악마예요. 걔네들은 어른들보다 어른들이랑 똑같아요. 알 거 다 알고 심지어 권력 관계까지 알아. 어른들 세계에서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밑에 있는지 다 안다고. 그거를 영악하게 이용한 애들이 어린입니다. 그 애들은요 엄마 아빠 앞에 가면 착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맨날 선생님들한테 와가지고 우리 애는 뭐 어쩌고 이런 게 그거야. 근데 내가 항상 입이 간질간질했던 게 학부모께서는 지금 자제분이 어떠신지 모른다고 내 얘기를 항상 하고 싶었다고. 그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 눈앞에서 착하다고 해서 밖에서 착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자 다음 질문. 자 여성의 공감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자는 정말 공감을 못하고 여성이 공감을 잘하는 건가요? 여성의 공감 능력은 개소리죠. 이거는 뭐 이미 여초 여성 커뮤니티의 특징을 보면 잘 압니다. 그 공감 능력이 뛰어나던 애들이 정작 무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감을 못하죠.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던 애들이 정작 그 지난번 무슨 코인이지? 그 무슨 상품권 폰지 사기 사건 때 돈가스집 미친 듯이 털어먹고 이게 사이코패스들이지 뭐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애들입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게요. 왜 여자가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그런 속설이 생겼을까요? 이거는 제가 앞서서 여러분 설명한 남녀의 그런 속성의 차이 때문이에요. 자 남초와 여초 커뮤니티 차이를 보면요. 남초는 맞는 얘기를 해도 태클을 걸고요. 여초는 개소를 해도 일단 공감부터 하죠. 그게 왜냐면요. 남자의 성향은 자본주의 또는 경쟁 그리고 또 하이라키라고 하죠. 하이라키. 이거 뭐라 그러지? 위계 질서. 도미넌트 하이라키. 지배에 의한 위계 질서 시스템에 맞는 게 남자입니다. 그래서 조던 피터슨이 극단적 남성성이 발현됐을 때 궁극주의 그런 개인의 개성과 그런 모든 게 파괴되는 그러니까 군대 같은 분위기가 나온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조던 피터슨이 남성성을 질서, 오더에 배치를 한 겁니다. 반대로 여성은 케어스죠. 케어스. 혼란이죠. 혼란. 아니 그 조던 피터슨이 남성성 여성성을 얘기하면서 남성을 오더 여자를 케어스에 배치했 이거에 대해 뭐라 한 여성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그냥 그런 성향이라 붙이면 되지 왜 여기 여성을 붙이고 남성을 붙여요. 이게 왠지 내가 설명을 할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 뒤에 독방 육아 질문이 되나 거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원래 육아는 개인이나 부부 둘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육아는요 온 고을이 다 필요한 거예요. 사실상 21세기 도시에서 전업주부가 혼자서 육아를 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긴 해요. 근데 거기에 남편이 동원된다 해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원래 육아는 부부 둘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It takes village라고 표현해요. 마을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고을 하나가 필요한 거야. 애를 키우는데. 그래서 여러분 뭐 이제 저보다 좀 위에 있는 80년대생이나 저보다 밑에 있는 이제 90년대생 초반까지는 한 95년생까지 기억을 할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없었을 때, 스마트폰 없었을 때, 또는 이제 현관문 열쇠를 가져가는 걸 까먹었을 때 옆집 아줌마 문 들겨가지고 옆집에 있었죠.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하죠. 그리고 옆집 아줌마가 밥도 해주고 또는 때로는 그래서 옆집 형이나 옆집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또 엄마 아빠 집에 올 때까지 같이 6시까지 그 6번 7번에서 해주는 만화 프로그램 꼭 2개씩 틀어주죠. 그거 보고 있고 이게 되게 흔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이 그때는 도시여도 공동체 의식이란 게 있었어요. 그게 아마 제 기억에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일 거예요. 이 모든 게 붕괴되기 시작한 거에는 PC의 등장,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른 말고 퍼스널 컴퓨터의 등장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PC가 등장하고 인터넷이 생기면서 이런 게 좀 사라지기 시작한 것 같아 내 기억엔. 그리고 동네 애들 다 놀이터에 모여 놀았죠. 집에서 놀 게 없잖아요. 컴퓨터가 없으니까. 항상 밖에서 노는 게 우선이었다고. 그래서 요즘 애들은 혼날 때 엄마 아빠가 야 너 컴퓨터 금지, 스마트폰 금지 이러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너 밖에 못 나가 놀아. 이게 금지였어. 이게 처벌이었어. 왜냐면은 밖에 나가 노는 게 컴퓨터 게임이나 마찬가지였거든. 총 게임 필요 없어. 그냥 밖에서 비비탄총 가지고 막 놀고.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원시 시대부터 여성은요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게요. 내 아이를 보호하려면요 village 그 마을에서 적을 만들면 안 됐어요. 그 마을에서 적을 만들게 되면은 언제 누가 내 아이를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해코지할지 모르거든. 뒤두새도 모르게 독약을 탄다던가 그것까지 아니더라도 뭐 꿀밤을 쥐어박는다던가 뭔 짓을 할지 모르거든. 왜냐면 여자에게 자기 아이는 매우 중요한 거니까요. 그 치맛바람이라 부르죠. 정보를 모으는 거 빨래터에 모아가지고 정보 듣고 이런 거 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나 그런 내 아이들의 친구들과 잘 지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그 부모들과의 인간관계 그 정치가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여자들끼리는 맘카페 여초의 커뮤니티가 그렇게 파벌이 심하고 전체주의 거의 무슨 토탈리테리언 같잖아요. 걔들 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 한 명의 반동 문제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사고 구조가 진화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유전적으로 애초에 그게 잘 안 돼요. 남자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여성 할당제를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초 사회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고루 나눠가는 게 갈등이 없거든요. 근데 남성 사회는 달라요. 남자들은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냥을 이끌어야 될 리더가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직 하이라키가 생기는 거예요. 사냥을 민주적으로 했다가는 사냥감이 이미 도망가고 없거든. 누구 한 명이 딱 판단을 내리고 나머지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지 사냥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냥한 결과물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그것도 사냥에 누가 얼만큼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더 나아가서 남자가 여자를 고르는 그런 섹슈얼 셀렉션과도 관련이 있어요. 남자가 이렇게 된 거는 왜냐하면은 이것도 설명하면 되게 길어지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여자는 하이퍼거미 본능이 있고 즉 자기가 취할 수 있는 남자 중에 최고의 남자를 취하려는 본능이 있고 여성은 남성을 물적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실력에 따라 물건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이 리소스 먹는 게 됐던 쉘터가 됐던 자원이 됐던 지금은 돈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여자한테 셀렉션을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 입장에서 사냥감을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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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1대 1대 1대1로 공평하게 나눠 갖는다 이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무조건 자기 실력에 의해서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 하이라키 이 권위가 유지되고 권력 구조가 유지되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사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최고의 남자가 최고의 여자를 채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자들의 공감 능력은 이런 것의 파생물일 뿐이에요. 남자라서 공감을 못한다 개소리예요. 오히려 어떤 연구에 따르면요 길 가다 도움이 필요할 때 남자들이 더 많이 도와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 소모된 남자 책에 나올 거예요. 내 기억에는. 남자가 공감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요. 남자가 여자보다 이성적인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뭔 소리냐 남자도 비이성적인 선택을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여자는요 감정이 먼저고요. 그 감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성을 들이밀어요. 이거 페미들이나 여초 카페에 하는 거 자세히 봐봐요. 지들이 감정에 의해서 답이 정해져 있고요.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개 같지도 않은 논리를 가져와서 합리화를 해요. 그래서 페미들이 이상한 용어 만들어내고 뭐 성적 대상화니 뭐니 이상한 용어들 자꾸 창조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감정 그 감정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꾸 이상한 것들을 창조하고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남자들은 먼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거기서 감정이 파생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공감 능력이 더 좋다? 개소리고요. 여성 자체가 공감 능력이 있다? 거짓말입니다. 여성들은 그래 보이는 것 뿐이에요. 이런 남녀 간의 그런 차이 때문에. 자, 이재명과 윤석열 중 누구를 지지하나요? 페미니즘이 싫으면 윤석열을 뽑아야 되나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낙연이랑 정세균은 아예 포함도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이재명과 윤석열의 대결을 하는 걸.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 둘 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치에서 기대하는 게 경제거든요. 경제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재명과 윤석열 중 그 누구도 경제에 능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대통령이 경제에 능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데리고 있는 참모가 경제에 능하고 비전이 있는 사람이면 돼요. 예를 들면은 저는 제가 제일 존경한 대통령 중 하나가 김대중 대통령이거든요. 저는 성장 과정에서 그분의 시대를 겪었으니까. 그 와이브로 인터넷 시대, 우리 한국인들이 10년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밥그릇을 그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요, IMF 직후에서 그래요. 이 헬조선 사람들이 진짜 다들 목숨이 경각에 달리니까 안 하던 짓을 한 거야. 혁신을 하고 진짜 열심히 산업을 창조하고 이렇게 된 거야. 지금 대통령들이 다 복지병에 환장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재명처럼 다 복지에 미쳐가지고 부채 늘려서 세금 늘리는데 환장하고, 앞으로 우리 자라나는 청년들이 사업가가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복지병 환자가 되도록 자꾸 이렇게 유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이 우리가 너무 배가 처부른 세대여서 그래요. 즉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드신 그 밥그릇을 하도 편하게 처먹는데 습관이 들어가지고 이 산업을 새로 창출하거나 이럴 정신머리가 없는 거지. 물론 그 와중에 잃어버린 이명박근혜 10년도 포함돼 있지. 4차 산업혁명의 밑바탕을 닦아야 했던 시대에 이명박은 삽질을 했고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주무셨죠. 뭐 무조건 문재인만 욕할 순 없어요. 아무튼 나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과 윤석열 두 사람 둘 다 경제에 대해서는 아무 개념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윤석열은 한평생 검찰에 몸 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치세에 능하다? 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대통령은 치세에 능해야 됩니다. 치세. 대통령 자체가 천재고 대통령 자체가 모든 걸 알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은 인재를 끌어다가 적재적소에 잘 쓰고 그 사람들 사이에 파벌이나 갈등이 안 생기도록 조정을 해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가 대통령인 겁니다. 대통령이 다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윤석열이 그게 될까요? 난 윤석열이 치세가 되는 사람일까? 이재명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은 치세 능력에 있어서는 좀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재명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재명은 과연 이런 경제 구조를 이해할까? 산업 구조를 이해할까? 그래서 이런 큰 그림, 빅피처를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왜냐면 원래 이재명은요 망했어야 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저도 뭐 정치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정권 말기에 수세에 몰렸을 때 정동영이라는 사람이 노무현 뒤통수를 쳤어요. 근데 정동영의 실수는 뭐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할 줄 몰랐던 거지. 그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처럼 젊은 사람들 중에서 정동영이 그렇게 이명박이랑 싸울 때 크게 힘을 못 발휘했어요. 특히 진보 세력, 운동권 세력들조차 정동영을 팍팍 밀어주지 않았어. 굉장히 매갈이 없어. 이명박한테 처발렸어요. 왜냐하면은 노무현에 대한 반감, 그런 국민들의 반감도 컸겠지만 그때는 개나 소나 말이나 심지어 택시기사도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하기 전까지는. 정동영 자체가 배신자이기 때문에 그 진보 세력 내에서 지지를 못 받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땐. 근데 이재명이 정동영의 줄을 선 사람이야. 이 사람은 지옥에서 살아 올라온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난 존경해요, 이재명을. 근데 이재명이 뜬 게 뭐예요? 성남시장을 하면서 그 복지 정책 있잖아요. 청년 쿠폰인가? 그걸로 해서 유명해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더라도요, 결국에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즉 자기가 복지를 통해서 유명해지고 복지를 통해서 뜬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란 동물은 자기가 성공한 방법을 계속 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에 당선돼야 되는 저런 중요한 리스크가 있고 저런 중요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관성적으로 자기가 성공해온 방법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복지병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생각에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얘기했듯이 윤석열이 지지율이 높을 때는 윤석열이 출마하기 전입니다. 왜냐하면요, 윤석열이 일단 출마하게 되면요 그 그릇에 미천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재명이 될 텐데, 제가 봤을 땐 이재명이 되는 임기 5년간 대한민국은 기울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둘 중 누구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이 변호사든 검사든 간에 이 법조계에서 제발 좀 정치권에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이 법조인들이 자꾸 나타나가지고 법을 만들고 이러니까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진 법을 자꾸 만드는 거야. 자, 시즌2는 언제 하시나요?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남한테 뭔가를 가르쳐 주려면요, 내가 먼저 해봐야 돼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아는 척 하면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뭐 이러려면 성공해야 됩니다, 다른 유튜버들 하는 것처럼.
또는 수많은 자기계발 서적의 저자들이 하듯이 지가 사업가도 아니고 지가 성공하지도 않았는데 성공한 사람들 옆에서 대충 이렇게 훑어보고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남한테 알려주기 위해서는 내가 해봐야 됩니다. 남한테 사업을 일으키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내가 사업을 일으켜봐야 되고,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했지만 red meat, red pill 말고 red meat, 빨간 고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또 success porn, 즉 성공 포르노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보는 채널 중에 이제 그릿TV인가요? 보면은 외국의 유명한 명사들, 뭐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뭐 도널드 트럼프 이런 사람들의 그런 연설들을 번역을 하면서 굉장히 성공 동기부여를 하는 게 많아요. 아니면 뭐 유명한 사업가들 와서 이렇게 연설하는 거 보면서 성공 동기부여 하는 거 많은데 그거 다 success porn입니다. success porn. 여러분 그거 듣고 잠깐 기분 좋고 잠깐 동기부여 받은 것 같고 내일부터 인생이 바뀔 것 같지만 여러분 인생 바뀌지 않아요. 제가 그 success porn을 10년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즌2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자, 된장녀 김치녀란 표현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 왜냐면요, 실제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한남이란 표현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초에서 말하는 한남도 실제 하는 우리 남성의 타입 중 하나예요. 심지어 저랑 되게 친한 여자애 저한테 대놓고 한남이란 표현 막 써요. 그리고 내가 보기엔 제 친구는 여초 카페 하는 것 같아. 근데 아마 보니까 제 영상들을 팸콘가요? 거기서 많이 퍼갔던데, 그럼 여초 카페에서도 저희 존재를 알 것 같은데, 저에 대해서 야 너 유튜버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여자애는 한 명도 없었어요. 뭐 봐도 상관없긴 한데, 아무튼 저는 뭐 된장녀 김치녀라는 표현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요, 뭐 실제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에도 골드디거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로 치면 뭐 꽃뱀, 뭐 돈만 밝히는 년 이런 뜻인데, 마찬가지로 뭐 한남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되게 싫어요. 여러분 한남이란 표현도 쓰지 말고요, 뭐 된장녀 김치녀란 혐오 표현 쓰지 말고 우리 둥글게 잘 살아요 이런 위선자 새끼들이 졸라 싫다고. 왜냐하면은 니들이 아무리 그래도요, 된장녀 김치녀는 존재하고요, 즉 정신 나간 여자들 존재하고요, 한남, 찌질하고 루저인 남자들 존재해요. 즉 루저녀와 루저남들은 다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것에 대한 표현을 왜 막아? 그게 네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래서 저는 뭐 이 표현에 동의하고요. 그럼 이런 사람 있더라고요. 왜 된장녀를 왜 비난을 하냐? 지 돈으로 지가 돈 벌어서 쓰겠다는데, 뭐 좋은 얘기입니다. 저는요, 명품 사고 스타벅스에서 뭐 요즘 이제 그것도 이제 한물 같지만, 예전 표현을 빌리자면 뭐 스타벅스에서 커피 먹고 이런 거 막 인스타에 올리고 이런 여자들이 왜 된장녀라고 욕을 먹냐? 제 생각은 이래요. 그 여자들이 자기 돈 쓰는 거여도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여자들이 그런 식으로 경제관념 없이 자기 사치품 비싼 커피 막 먹으면서 정작 결혼할 때 되면은 남자한테 집을 해오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즉 결혼할 생각 있는 여잔데 돈을 안 모으고 스타벅스 커피를 사 먹고 비싼 사치품을 쓰면서 남자한테 모든 걸 해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남자들한테 욕을 먹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1. 여자가 고소득자다 또는 사업가다. 2. 근데 그 여자가 비혼을 할 생각이거나 또는 너무 고소득자여서 그 지랄을 해도 돈이 남아 돈다. 그러면 저는 그 여자가 된장녀라고 욕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제 친구한테 해준 얘기인데, 된장녀라고 여자들이 욕을 먹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남자들의 두려움이에요. 왜냐면 인스타에 그런 식으로 된장녀 짓을 하면서 막 올리는 여자들 보면은 10중 8구 다 예쁜 애들이에요. 7, 8, 9등급 된 애들. 남자들한테 그게 공포입니다. 공포. 왜냐면 남자들은 난 저렇게 몸매 좋고 예쁜 여자 갖고 싶고 저 여자랑 섹스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난 저 여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못 견딜 것 같아. 왜냐면 나는 월급 200충 300충이거든. 자, 200, 300 받는 분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일 그만두기 전에 직장 다닐 때는 저도 200충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그냥 관용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 200, 300 받는데, 어이씨 저 여자 가방이 내 두 달치 월급이야. 그럼 저 여자가 나랑 사귀겠어? 아니잖아. 그런 느낌이 확 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들한테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된장녀 이론의 한 배경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된장녀로 욕을 해서 그런 과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여자들의 길을 죽여놓고 그 여자들한테 죄책감을 주여놔야 우리같이 평범한 흔한 남자들도 좋은 여자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 마치 내가 지금 또 여자 편 든다고 뭐라 할 그런 저희 주류 시청자분들이 계실 텐데,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이 남성한테 성적 대상화라고 남자들이 여자한테 그런 가슴 크고 몸매 호리병이 죽이고 막 쭉방한 여자를 좋아하고 예쁜 여자 좋아하는 거를 뭐 외모지상주의니 성적 대상화니 그 지랄 하면서 죄책감을 남자들한테 심어주려고 하잖아. 여러분 예를 들면 뭐 대학 동아리에서 선배는 어떤 여자가 좋아요? 나 가슴 큰 여자가 좋아 이러면은 다들 막 쓰레기처럼 막 쳐다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존나 당당하게 얘기해. 난 가슴 큰 여자가 좋아요. 골반 넓은 여자 좋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도 자기의 타고난 외모가 자기가 원하는 남자들, 그런 성공하고 쭉방하고
그런 막 어깨 넓고 여기 치골에 이렇게 V자 돼 있는 그런 죽이는 남자들이 자기를 안 볼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런 공포에서 남자들한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성적 대상화다. 즉 된장녀라고 남자들이 여자들을 손가락으로 비난하는 거랑 여자들이 남자를 성적 대상화라고 비난하는 거랑 똑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관점에선. 자, 다음 질문. 왜 페미랑 싸우지 말라는 건가요? 그래도 페미들과 싸워야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왜 페미랑 싸우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했냐면요. 이미 여자들을 페미니스트와 일반 여자로 구분한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집에 정수기 있죠? 이 정수 퍼봐요. 정수 떠와가지고 여러분 개수대 한번 부어봐요. 여러분이 이 컵에 담겼을 때는 깨끗한 물이에요. 근데 개수대에 쳐붓는 순간 그 물은 마실 수가 없는 더러운 물이 됩니다. 빠꾸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일제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했던 말 있죠. 조선인이 우물에 독약을 풀었다. 이 표현을 좀 빌리자면은 페미니즘이 섹슈얼 마켓, 우리 남녀 시장에 독약을 푸는 거예요. 내가 뭔 얘기하는지 이해가요? 이제 페미니스트인 여자와 일반 여자를 구분한 게 의미가 없어졌다고요. 이미 일반 여자들도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았고요. 이게 뉴 노멀이 되었습니다. 이건 인정을 해야 돼요, 남자들이. 모든 여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 여자들이 일부라도 페미니즘에 의해 오염이 됐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자라나는 새싹들, 청소년들은 국가 차원에서 그 오염을 아예 시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즘 이전의 시대로 되돌리려는 거는 이미 램프 밖으로 빠져나온 진이를 집어넣으려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이 스프레이를 칙칙 뿌렸잖아요. 이 헤어스프레이. 이 헤어스프레이 뿌린 거를 다시 이 캔 안으로 집어넣으려는 행위랑 똑같다고. 이미 포이즌드. 이미 다 엿됐어요. 이 페미니즘을 정화하는 가장 궁극적인 방법은 하이 밸류맨, 고등급 남성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사실 여자들이 원하는 것도 이거예요. 인디펜던트 우먼, 독립적인 여자, 주체적인 여자. 여자들 이런 거 안 원해요. 지들 20살 초반에 체력 많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지들 앞날이 창창해 보일 때나 그런 거 꿈꾸지. 또는 지네 엄마 아빠 가부장제 시절 생각해서 그런 거 꿈꾸는 거지. 이 여자들 40대고 30대잖아요. 30대 후반 되고 40대잖아요. 의존할 남자 찾아요. 지들 체력 떨어지고. 페미니즘이 지들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지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 여자들이 착각하는 게 페미니즘이 여자들을 잘못 교육시킨 게 뭐냐면은 과대망상점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너가 여자일 뿐이지 그건 그냥 너가 여자일 뿐인 거예요. 남자들은 이걸 이미 알고 있어.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에 의식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그거랑 상관없이 다른 남자들과 경쟁해서 상위 1% 하이밸류맨이 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이미 알거든. 즉 일찍이 자기 분수를 깨닫게 돼요. 남자들은 오히려. 근데 여자들은 그게 안 돼. 여자들은 할 수 있어. 여자는 뭐든 다 할 수 있어. Girls can do anything.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Have it all. 다 가져라. You can have it all. 다 가져. 여자는 다 가질 수 있어. 커리어도 가지고 아이도 가지고 죽이는 남자도 가질 수 있어. 이 여자들의 세계에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없는 거야. 기회비용이라는 게. 또는 자기가 타고난 한계라는 게 없는 거야. 자기가 XX 염색체를 타고났고 자궁을 달고 있다는 이유로 세상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망상을 심어주는 게 페미니즘이에요. 한국보단 미국이 더 심해요 지금. 그래서 이 여자들이 꽃다운 젊은 시절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페미니즘 말하는 독립적인 여성은 환상이고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마치 공산주의가 그 사회주의 낙원을 약속한 거랑 똑같은 환상이야. 여자는 결국 남자한테 의존적이 돼 있어요. 결국은 90%의 여자는 그렇습니다. 90%의 여자. 10%의 선머슴 같은 남성 호르몬 많이 나오는 여자들 말고, 남자 같은 여자들 말고.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즘을 정화할 방법은요, 좋은 남성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좋은 남성들이 늘어나면은 페미니즘은 알아서 인기가 식어요. 여자들이 페미니즘에 의존하느니 좋은 남자를 잡는 걸 더 좋아하거든. 저는 몇 명의 페미니스트들, 지독한 페미니스트들이 자기 맘에 드는 남자, 좋은 남자 만났을 때 여성성이 확 발현되는 걸 실제로 여러 번 봤어요.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여자친구가 있나요 지금? 아니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여자는 남자에 있어서 회방을 놓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방해한다는 게 아니라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은 distract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시선을 자꾸 뺏는다고. 그 여자가 내 인생에 마이너스라는 게 얘기가 아니라. 왜냐면요, 여자들이란 존재든 애인이란 존재는 지속적인 관리 필요해요. 지속적인 관리. 그러니까 저글링하는 것 같아. 저글링. 우리가 게임할 때 CPU 프로그램 센 거 돌리면 CPU가 일정 부분 거기 할당이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자는 또 드림 킬러예요. 드림 킬러. 내가 만난 여자가 쭉방하고 좋을수록 남자들의 인생의 지축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지금 제 인생을 지금 좀 제대로 고쳐보려고 하는데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의존할 수 있는 여자가 있으면 좋지 않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스트러글, 남자의 발버둥에 관심이 없다. 그냥 결승선에 서서 위너를 픽할 뿐이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물론 여자들 중에서 두 가지 전략을 취한 여자들이 있어요. 이미 완성된 하이밸류맨을 채가는 여자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남자가 저평가됐을 때, 아직 그 저평가된 주식일 때 미리 주식을 사가지고 나중에 떡상을 노리는 그런 배팅을 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많아요. 왜냐면요, 결승선에 기다려서 하이밸류맨, 이미 증명된 우수한 남자를 뽑을 수 있는 여자는 9등급, 10등급, 많아봤자 8등급 여자밖에 없거든. 대부분의 흔한 여자들 5, 6, 7등급짜리 여자들은요, 배팅을 해야 됩니다. 즉 저평가된 남성의 주식을 사서, 즉 아직 발현되지 못한 남자의 잠재력에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전략을 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런 여자들의 전략을 보고, 아, 이 여자가 날 믿어주고 이 여자가 날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실패하더라도 이 여자가 날 평생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다간 여러분 좆됩니다. 그 여자는 여러분이 파산되는 날, 뭐라 해야지, 여러분이 상장 폐지가 되는 날, 즉 알고 보니 여러분이 30살 중반이 넘고 또는 30살이 넘었을 때 여러분이 행노답이 없고, 이 새끼는 찌질이 없고, 이 새끼는 내가 원한 만큼의 경제력을 가질 수 없는 놈이란 게 증명되면은 여자는 떠납니다. 여자한테 의리, 그 기간의 정 이런 거 기대하지 마요. 돈 떠났다고 해서 그 여자를 쌍년이라고 욕하지도 마요. 왜냐하면은 사자가 사슴을 죽였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자를 욕할 수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누군가 저를 보고, 아, 저 친구 나중에 뭔가 하나 할 것 같아, 엄청난 막 그런 슈퍼 리치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뭔가를 해낼 친구야 해서, 그래서 나 너한테 베팅할래 해서 온다 해도 전 싫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그 여자가 언젠가는 내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순간이 온다면 뒤통수를 칠 가능성을 언제나 고려하거든. 근데 내가 그 여자한테 이미 감정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럼 전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제 인생을 바로 세우는 데는 차라리 외로운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야동 보고 딸이나 치더라도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한다고. 왜냐면 괜히 어줍지 않게 여자한테 감정적인 투자를 잘못했다가 나중에 그 여자가 나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서 휙 돌아섰을 때 내가 받을 데미지가 훨씬 더 크거든. 진짜 남자들은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남자들은요, 여자들한테 조건 없는 사랑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여자들은 남자를 조건을 가지고 사랑해요.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여자는 엄마밖에 없어요. 아마 어떤 엄마들조차 여러분을 조건을 가지고 사랑할 거예요. 엄마를 생각해서 여자들한테, 남인 여자들한테 조건 없는 사랑을 기대하지 말라고요. 여자들은요, 이 롤로타마 씨가 한 말 중에 저 이 말 되게 좋아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사랑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남자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 남자가 기대하는 방식이 뭐냐면 조건 없는 사랑이야. 왜냐면 엄마한테 그걸 받고 자랐거든. 남자가 태어나서 성격 형성될 때 제일 처음 사랑에 빠지는 여성이 엄마입니다. 이게 뭐 근친상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이트적인 걸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조건 없는 사랑의 달콤함을 남자들은 알고 있어, 무의식적으로 이미. 이거를 이 엄마 아빠의 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딸이 앞으로 살면서 한평생 남자와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냐는 딸이 아빠와 어렸을 때 어떤 관계를 유지하냐, 성별 반대로 마찬가지고,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데디 이슈를 가진 여자들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또 나중에 또 딴 데 기회가 되면 얘기하고. 남자들은 절대로 여성들한테 조건 없는 사랑을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러면 100% 뒤통수 맞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남자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게, 남자들한테 질투를 야기하겠다, 그래서 남자들한테 좀 불확실성을 심어주겠다, 이런 식의 어줍지 않은 전략으로 남자한테 접근하지 마요. 여자들은 소셜 프루프가 굉장히 셉니다. 즉 여자들은요, 다른 여자들이 탐하는 남자를 원해요. 그렇다고 여자들이 바람피는 남자를 원한다는 건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해서 여자들은 다른 여자가 섹스하고 싶어하는 남자를 원해요. 근데 그 남자가 바람을 피면 안 되는 그런 남자를 원하는 거야. 근데 남자는 반대예요. 여자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남자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아, 나 이 남자한테 질투를 일으켜가지고 나한테 좀 더 감정적으로 투자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 순간 그 여자는 버려집니다. 왜냐하면 얘기했죠, 남자들한테는 burden of performance가 있어요. 여자랑 다르게. 뒤에 또 설명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남자한테 있어서 여자는 주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여자는 메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메인은 나의 야망이자 목표이자 나의 경제력이에요. 왜냐면 그게 없으면 여자도 없는 거거든. 그게 따라올 때 여자들이 알아서 붙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내 일, 내 사업, 내 커리어, 나의 꿈과 야망에 집중하는데 뭔가 자꾸 안정적이지 않게 나한테 회방을 놓는다, 자꾸 막 다른 남자랑 놀아나려고 그러고 다른 남자의 질투를 유발한다 그러면 그냥 잘라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신경 그쪽에 CPU를 할당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가끔 내 친구들 중에도 이런 어리석은 전략을 필려는 여자들이 있길래 내가 말렸어요. 특히 그 여자가 만난 남자가 하이밸류맨일수록 더더욱 말렸어요. 자살행위라고. 뭐 어쩌다 이 얘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독박 육아란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독박 병역, 독박벌이 이런 말 없잖아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자들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거는 어려운 게 맞아요. 제가 앞서 설명했죠. 아이를 키우는 데는 고을 하나가 필요하다, 빌리지 하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즉 현대 여성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환경은 저희 엄마 세대보다 훨씬 더 열악해졌습니다.
특히 이 인터넷, 스마트폰, 그리고 극단적 개인주의, 이웃 간의 단절이 시작된 이래 더 심해졌어요. 원래 아이는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닙니다. 이웃이 도와주고, 동네 어른이 도와주고, 그런 고령자들이 도와주고, 동네 아이들, 또래 친구들이 도와줘야 되는 게 육아예요. 그래서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학교도 못 가고 100% 집에 있잖아요. 엄마들 미치려고 그러잖아요. 난 그거 동의해요. 그거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애들은 100%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어디 나가서 활동을 하고, 밖에서 활동을 하고, 사회성을 기르고, 그런 게 애들입니다. 즉 우리가 들숨과 날숨이 필요하듯이 적당히 밖에 나가 있을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있어야 될 시간도 필요한 거지만. 그래서 솔직히 요즘 젊은 여자들이, 젊은 엄마들이 독방 육아라고 라는 말까지 내뱉게 된 과정 자체는 이해를 합니다만, 내가 이거를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또 비판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지만 힘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밖에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또 육아를 해야 되는 남편도 말도 안 되게 힘든 상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이걸 뭐 이기적이라고 비판했다고 해서,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가 양육을 하기로 되어 있는 이 환경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애초에. 근데 그거를 독박 육아라고 나만 피해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전 안 좋은 표현이라 생각해요. 왜냐면 저 독박이란 단어 안에 뭐가 내재되어 있냐면 남편에 대한 비난이 내재되어 있거든. 과연 사회에 대한 비난이 내재되어 있을까요? 아니야, 난 남편에 대한 비난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거든. 남자 탓, 또 남 탓을 하는 거지 또. 자, 다음 질문 가볼게요. 자, 비혼주의자신가요? 결혼을 하실 생각은 있는지. 저는 결혼을 할 생각이 있고요. 재밌는 거는 이 얘기를 하면은 저를 10년 이상 한 친구들은 다 깜짝 놀래요. 화들짝. 왜냐면은 지난 10년간 20살 때부터 날 봐온 친구들은 내가 다 비혼주의자라고 생각을 했거든. 저는 비혼주의자라기보다는 그냥 결혼을 절대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연애의 꼴이라 생각하지도 않고요. 근데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 뭐 전 자발적 비연애주의자, 전 자발적 비혼주의자인데요, 이런 말 달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말 달고 다니는 애들 중에 특히 여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건대 자발적 비혼주의자들은요, 비혼주의라고 지가 떠들고 다니지 않아요. 저는 살면서 20살에서 30살 올 때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비혼이란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근데 나를 지켜본 모든 사람들은 내가 비혼주의자라고 생각을 하잖아. 이게 진짜 비혼주의자인 거지. 넌 이미 입으로 비혼주의라고 떠들고 다닌다는 얘기는요, 사실 니는 결혼을 졸라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니는 못하는데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뭐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뭐 저보고 비혼주의자냐고 물어본 게 약간 좀 회의주의자처럼 얘기를 해서 그런가? 전 비혼주의자는 아닙니다. 대신 결혼이 미친 짓이라는 건 알고 있고요. 그게 대단한 도전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물론 저도 결혼해보지 않아서 제가 안다는 게 얼마나 아는 건지 제 상상 이상일 수도 있겠지만, 막 그런 막 장밋빛 글래스를 끼고 결혼은 내 인생의 최종 종착점,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런 여정, 이런 식으로 생각은 안 해요.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전 결혼을 되게 늦게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 친구랑도 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스테인레스 수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돈 걱정을 하면서 산 적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전기료 계산해서 에어컨 못 틀고, 이번에 생활비 계산해서 애들 배달 음식 시켜주고 싶은 거 못 시켜 먹고, 어디 애들 데리고 놀러 가는데 기름값 계산해야 되고,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럴 바엔 혼자 살지. 그래서 저는 제가 충분히 경제력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남자는 그게 돼요. 왜냐면 남자는 70살, 80살 먹어도 임신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저는 뭐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저는 결혼을 되게 길게 보고 있습니다. 섹슈얼 마켓 풀이 너무 안 좋아요. 일단 아까도 말했듯이 여자들이 페미니즘에 의해서 많이 오염돼 있고, 사상적으로. 그리고 제가 SNS를 하지 마세요 라고 한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이 SNS가 여성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몸값에 인플레이션을 야기했어요. 즉 자기 몸값에 거품이 꼈습니다. 지금 여자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몸값에 비해 너무 거품이 꼈어요. 지가 한 6, 7등급 되는데 한 8, 9등급 되는 것처럼 행세를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시행착오가 좀 지나고 나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인셀인가요? 나보고 인셀이냐고 물어본 거야. 인셀은 뭐냐면 내가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말하는 비자발적 그런 독신주의, 비자발적 비혼주의자를 얘기하는 거래요. 즉 쉽게 얘기해서 결혼을 못하는 남자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루저 남자들을 지칭한 게 인셀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조커 영화 개봉했을 때 뭐 인셀들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막 극장에 막 경찰 배치하고 그랬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또 최근에 보니까 뭐 올림픽 국대 선수가 무슨 뭐 페미냐 아니냐 이런 걸로 싸운 모양인데, 저는 올림픽 자체를 안 봤습니다. 그래서 뭐 한경호 그 진보 신문들에서 인셀이라는 표현을 직접 써가면서 인셀의 공격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 페미니스트들은요 똑같아요. 마치 남자애들이 페미들을 무슨 돼지 같은 여자들밖에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싶은 것처럼, 사실 페미 중에 예쁘고 똑똑한 애들 많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페미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다 인셀, 그러니까 여자의 선택을 못 받은 그런 도태된 그런 도태 한남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셀프 혐오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여자 인셀들이 페미니스트예요, 대부분. 즉 페미니스트 자체가 여자 인셀이에요, 여자 인셀. 즉 페미들이 자신들의 비판자를 향해서 인셀이라고 비난하는 거는, 그건 사실상 자기 혐오고 셀프 혐오, 자기 투사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자, 하이퍼거미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 하이퍼거미에 따르면은 여자들은 천성이 바람둥이인가요?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믿는 말 중에 착한 여자는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직 들키지 않는 여자가 있을 뿐. 이 얘기는 이 합리적 남자에 대해서 나온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오래전부터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사친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저한테 되게 많은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저는 의리상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그리고 최근에 넷플릭스에 올라온 작품이 있던데, 섹스 앤 라이프인가 섹스 라이프 버시인가, 전 보진 않았습니다만 내 여사친 중 한 명이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열심히 막 설명하더라고. 그거 보면은 여성이 남성을 향한 이중잣대라고 해야 되나요? 더블 스탠다드, 두 가지 기대가 나오죠. 이건 남자도 있습니다. 페미들이 항상 남자를 비판할 때 뭐라 그래요? 성녀 창녀 이론이라고 부르죠. 남자들은 여자한테 그런 어머니나 그런 성스러운 여신의 이미지를 기대하면서 동시에 문란한 창녀의 이미지를 기대한다. 남자 이 새끼들은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좀 적나라하게 표현해서 여자들은 남자한테 베타 알파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베타남적인 측면이 필요하고 호구적인 측면이 필요하고요. 또는 알파 나쁜 남자의 측면이 필요해요. 즉 여자는 남자한테 호구도 필요하고 나쁜 남자도 필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생각하는 궁극적인 이상적인 거는요, 알파남 나쁜 남자와 섹스하고 그 남자의 씨앗을 받아가지고 베타남 호구 새끼가 자기를 부양하길 바라는 게 여자의 궁극적인 이상향이에요. 근데 그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뿐이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연애할 때는 막 화끈하고 섹시하고 성질 개같지만 침대에서 화끈한 여자랑 막 사귀고 싶어해. 이 인생이 심심하지가 않아. 근데 정작 결혼할 때는 집안 보고 요조숙녀 그리고 좋은 어머니가 될 것 같은 그런 여자를 찾지. 아무리 나쁜 남자 좋아하고 화끈한 남자 좋아하는 여자들도요, 결혼 상대로는 그런 남자들을 보지 않습니다. 알파남들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 메터리얼, marriage material이 아니라고 표현을 하지. 그래서 하이퍼거미 본능에 따르면 여자는 바람둥이냐?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미국에 블랙필 현상이 생겨요. 블랙필이 뭐냐면요, 아 여자 꺼져, 그러니까 인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아예 부정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이게 왜 생겼냐면은 내가 아무리 여자한테 잘해줘도 여자의 하이퍼거미 본능 때문에 더 우월한 남자가 나타나면은 NTR 당하는 거 아니냐. 맞죠? NTR 이렇게 이럴 때 쓰는 표현 맞나요? 즉 이게 강탈 당하는 거 아니냐. 다른 남자가 나타나서 뺏어가는 거 아니냐. 그럴 바에 뭐하러 여자한테 투자를 하고 여자한테 헌신을 하냐. 이런 식의 그런 회의주의. 왜냐면 내가 얘기했죠, 레드필이 미국에서 10년이 넘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여자의 하이퍼거미 본능에 대해서도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블랙필 현상도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남자들의 최고 전략은 뭐예요? 최대 다수의 여성에게 최대로 많은 씨앗을 뿌리고 다닌 거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남자도 바람둥이인 거지, 천성이. 그래서 모노가미 1대1 연애는 사실은 되게 비자연적인 거예요. unnatural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노가미는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사회화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 너무 요긴하고 너무 쓸모 있어서 한편으로는 자연 선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장점이 많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자, 여자들이 하이퍼거미 본능이 있다고 해서 바람둥이다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남성들이 그런 다다익선 그런 게 우리 본능에 박혀 있다고 해서, 그래서 남자들이 흔히 말하길 저의 이상형은 뉴페이스예요 라고 그런 식의 말을 한다고 해서 여자들이 그 얘기 들으면 기함절벽을 하지만 싫어하고, 모든 남자들이 자기 능력과 마음대로 여기저기 씨를 뿌리고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모든 여자들도 지 맘대로 100% 하이퍼거미 본능을 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자와 여자의 노골적인 본능을 보고 싶으면은 어딜 보면 되냐면요, 남자 중에 최고의 탑 10등급 남자, 여자 중에 최고의 탑 10등급 남자를 보면은 진짜 남자 여자의 원래 본능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할 수 있거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해. 근데 못하면서 안 한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서 가끔 이런 남자들 있죠. 나는 내 여자만 바라봐요. 나는 한 여자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예요. 너희 새끼 너 남자를 그런 식으로 잘못 그리고 다니지 마. 너가 바람둥이라고 해가지고 남자들이 다 그런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고 쓰레기 새끼야 라고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뭐라 얘기해요? 네가 못하는 거는 안 하는 게 아니다. 너가 쭉쭉빵빵한 인스타그램에서 보는 그런 죽이는 여자가 너한테 다가와서 너한테 성적으로 관심 있고 나 당신한테 끌린다 이렇게 얘기해도 네가 안 흔들릴까? 난 감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해봤으니까 나는 알아요. 흔들려요. 100% 흔들린다고. 이 여자 저 여자 다 갖고 싶어. 다 섹스하고 싶고. 나는 인정해요. 그런 식의 무슨 남자들이 착하고 저는 한 여자만 바라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지가 못하는 거를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 다시 답변을 하자면은, 근데 남자든 여자든 모노가미 자체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천성이 바람둥이인가요? 라고 얘기하는 질문 자체가 사실은 모노가미에 의거한 질문이에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남자도 다다익선에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얼마 안 되고 실제로 사회적으로 이득도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자도 하이퍼거미 본능을 마음껏 실현할 수 있는 여자가 얼마 안 됩니다. 상위 20%예요, 많아봤자. 심지어 그걸 할 수 있는 여성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롤로 타마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이퍼거미는 스트레이트 재킷이 아니다. 스트레이트 재킷이 뭐냐면은 그 정신병동에 사람 묶어놓는 의자예요. 마침 내가 오늘 옷도 좀 흰 옷을 입었는데, 즉 하이퍼거미가 여자를 지배하진 않아요.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자, 연애 유튜버 보시는 채널이 있나요?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저는 요즘은 안 봐요. 안 본 지 몇 년 됐고 잠깐 봤어요. 한 몇 개월간. 그때 누굴 봤냐면 남자 유튜버로는 김달이라는 분을 봤고요. 여자 유튜버로는 백설마녀인가? 그분을 봤어요. 두 분 다 선남선녀죠. 특히 저는 김달 이분을 되게 존경을 하는 게, 이분은 저 유튜버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5년간 방구석에서 저걸 했다고 해요. 근데 어머니께서 믿음을 갖고 지켜보셨다고 해요. 근데 저는 저분을 되게 존경하는 게, 남자 한창 나이에 5년을 저런 식으로 배팅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되게 갈등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적으로 김다리라는 사람 되게 존경하고요. 그리고 백설마녀 이분은 제가 여자들이 듣기 싫어할 만한 표현으로 얘기하는 이런 불편한 진실들을 되게 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표현하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백설마녀 이분은 제가 장담컨대 남자를 잘 이해하고 있어요. 이분이 하는 얘기 중에 제가 가장 감명받은 게, 어떤 남자랑 사귀고 싶으면은 일단 그 남자가 너를 만지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야 한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100% 정답이에요. 남자는 여자를 성적 대상하기 때문에 일단 좌우지간 그 여자를 만지고 싶고 섹스를 하고 싶어야지 뭐가 시작이 가능해요. 100%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섹스하려고 여자 만나요? 유치한 헛소리 하지 마요. 남자는 무조건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두 분의 한계가 있어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여자한테 있어서 연애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무조건. 저는 차라리 여자를 잘 꼬시는 남자한테 조언을 듣기를 선호를 해요. 왜냐하면은 남자든 여자든 각자 자기 성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다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성별이 바뀌면은 되게 쉽게 꼬실 텐데, 정작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일전에 한번 예로 들었던 그 남장을 하고 다니던 레디컬 페미니스트 있잖아요. 나중에 페미니즘에 대해서 약간 회의감이 들었다는 그 사람이 남장을 하고 너무 자신감 있게 바에 가가지고 여자를 꼬시려고 했는데 엄청나게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여자가 그렇게 냉정하고 쌀쌀맞고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 되게 충격을 받았대요. 즉 여자가 여자에 대하는 거랑 여자가 남자에 대하는 거의 차이를 그때 그 여자가 처음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김달과 백설마녀 이 두 분의 한계가 있다면은 이 두 분은 양성 모두 골고루 대중적인 그런 고객을 확보하려는 데 있어요. 그러면 불편한 진실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김달조차 한 번은 너무 답답해가지고 한 번 쓴소리만 했다만, 특히 김달이나 백설마녀 이분들은 여성이 무슨 하이퍼거미 본능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그런 여자들이 거부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본능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부정적이라 느낄 수 있는 본능에 대해서 얘기 안 한다고. 김달이나 백설마녀 같은 분들이 효과가 통하는 거는요, 이미 어느 정도 쌓인, 어느 정도 썸이 통과된 사람들이 봤을 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나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는 여자를 꼬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질문 갈게요. 여자를 거르는 기준이 있습니까? 일단 저는 결혼 상대와 연애 상대에 있어서 거르는 기준이 당연히 다르죠. 설명하면 길고요. 공통적으로 제가 거르는 기준은, 저는 담배 피는 여자는 연애 상대로도 결혼 상대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가 비유변자예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또 여자를 거르는 기준은 제 외모 기준에 대해서 미달이 되면 걸러요.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저랑 오랫동안 알고 지내고 얘가 괜찮으면은 제 외모 기준보다 살짝 떨어져도 사깁니다. 자, 남사친 여사친 영상 잘 봤습니다. 근데 저는 남잔데요, 여자친구가 자꾸 남사친과 1대1로 자주 만납니다. 이거를 제가 질투하면은 찌질한 건가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일반적인 대답은 이럴 수 있죠. 야, 너가 자신 있으면은, 너가 그 남자와 경쟁에서 이길 수 있으면은, 야, 그 여자가 누굴 만나고 다니든 뭔 상관이냐? 너가 여자친구가 자꾸 어딜 나가고 남자들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거는 너가 남성성이 불안정하기 때문이야. 너가 남성성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틀렸습니다. 저는 절대로 이걸 용납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제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여성의 하이퍼거미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애인과 사귀는데 애인이 자꾸 인스타그램에 섹시한 사진을 올린다? 자기 어떤 그런 외모를 어필한 사진을 계속 올린다? 또는 여러분이 여자친구랑 사귀는데 여자친구가 자꾸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 여러분보다 안지 오래된 남사친이라 해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적색 경고입니다. 레드 플래그. 왜냐하면은 여자의 하이퍼거미 본능 때문에 그래요. 롤로 타마씨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자의 하이퍼거미 본능이 던지는 질문은 항상 이거예요. 이 남자가 내 인생에서 고를 수 있는 최선인가? 이 남자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인가? 얘가 얘기했죠. 성 메커니즘상 퀄리티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퀀티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여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이 질문해요. 무의식적으로. 이 남자가 내가 고를 수 있는 최선인가? 그 이상은 없을까? 특히 20살 초중반에 앞날이 창창할 땐 더 심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남자친구인데 여자친구가 자꾸 딴 데로 새거나 자꾸 인스타그램 이런 데 좀 섹시하고 예쁘게 올린다는 거는 무의식적으로 추가적인 여러분을 끼고 있고요. 보험을 안고 있고 추가적인 뭔가를 더 계속 낚싯대를 던져보는 거예요. 뭔 소린지 알겠어요?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저를 최고로 여기는 여자의 경우는요 절대로 이 짓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잃을까봐 감히 저 짓을 못해요. 그래서 여사친이 많았다고 했죠. 제 여사친들 중에 남친이 생기면 저랑 연락이 끊기는 애들이 끊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걸 알기 때문이에요. 걘 나보다 좀 더 마음에 드는 남자를 찾아낸 거야. 난 보험으로 두고. 그래서 그 남자와의 관계가 망가지는 거에 1%의 확률도 용납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저를 차단한 거예요. 일시적으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뒀고요. 뭐 친구인데 왜 연락 안 해? 이렇게 섭섭한 이딴 소리 저 절대 안 했어요. 여러분이 연애를 하고 있는데 여자가 저런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베스트 프렌드니 뭐니 상관없어요. 플라토닉 프렌드 상관없어요. 나보다 오래 알던 10년지기 친구, 소꿉친구 다 상관없어요. 여자가 여러분을 진짜로 여러분의 최고의 남자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베스트라고 찍었다면은 망가질 1%의 확률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부서질 1%의 확률도 허용하지 않고. 그래서 가끔 제 여사친 중에서도 자꾸 남친이 새로 생겼는데 저랑 그전처럼 연락을 하는 애들이 있으면 저 얘기를 해요. 심지어 만나서 뭐 저녁 먹자 하는 애들이 있으면은 제가 물어봐요. 너 남친구 괜찮냐? 똑똑한 애들은 남친한테 속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끔 좀 순진하게 나 그냥 남자친구한테 얘기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있으면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 그래요. 다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만나서 이런 남자 이런 메커니즘을, 사고 방식을. 너 그 남자가 너무 중요하면은 그러지 말라고. 차라리 뭐 사귄 지 1년 2년 돼가지고 충분한 신뢰가 쌓였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되게 싫어요. 네가 자꾸 여친을 감시하려고 그러고 여친을 그렇게 소유하려고 드는 거야. 막 여친 네가 남성성이 너무 불안정해서 그래. 너 자신에 대해 자신이 없어서 그래. 아니에요. 이거는 여자친구가 나에 대해서 예의가 없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나를 최고로 고르지 않았다는 신호예요. 저는 내 존엄과 나의 그걸 지키고 싶기 때문에 이걸 거절하는 거예요. 이걸 용납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진짜 제가 롤로타마 씨가 한 말 중에 가장 혁명적인 말이었는데 애초에 이런 질문 있죠. 자기야 나 클럽 갔다 와도 돼? 자기야 나 내 남사친 만날 건데 만나도 돼? 라는 질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자는 자기 남자친구가 현재 자기가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남자라고 생각하면은 언감생신 그런 꿈 자체를 안 꾸거든. 물론 가끔 이럴 수 있죠. 또래 압력에 의해서 친구 생일에서 자꾸 클럽 가자고 여사친들이 막 지랄해. 자기 애인의 여사친들이 여자친구들의 여친들이 막 지랄 막 해요. 야씨 뭐 네 남자친구는 뭐 니 막 소유하냐 이런 식으로 막 꼽을 준다고. 특히 요즘 막 페미니즘에 병 들었으니까 이런 꼽을 줄 수 있지. 뭐 흉자니 뭐니 남자한테 휘둘려 산다니 그런 식으로 자존심을 긁는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참고로 이런 자존심을 긁는 말은 애인 있는 여자를 꼬시는 애들이 쓰는 방법이기도 해요. 아무튼간에 그러다 보면 자기 나 도저히 못 이기겠는데 한 번쯤 가면 안 되냐. 그런 경우에 여자들은 되게 어렵게 얘기를 하고 그래 가라 했을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카톡 보내고 계속 카톡 보내고 자기의 계속 나한테 신뢰를 심어주려고 하는 그 노력이 보여요. 여자한테서. 예를 들면 내가 사업가인데 애인이 있는데 진짜 불가피하게 너무 중요한 사업건이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접대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고 쳐봐요. 여자친구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더럽겠어. 내 주변에서 가슴 헐벗은 여자들이 막 술 따르고 내 팔짱 붙잡고 이렇게 립스틱 묻히려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정말 비즈니스적으로 한다고 해도 여친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더럽겠냐고. 그러면 난 여친한테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물론 그 맞은편에 거래처 갑이 있는데 거기서 계속 핸드폰을 하긴 뭐하지만 난 차라리 내 현장을 녹음해서 보내주고 싶을 것 같아. 나 아무 짓도 안 했다고. 그 정도로 내가 뭔가 소중하게 생각하면은 신뢰를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이 질투를 한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남성성이 불안한 것도 아니고요.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다음 질문. 자, 일전에 난민에 대해서 반대하셨는데 이번에 아프간 난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일단 저는 정치적으로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나한테 도움을 준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다음에 누군가 또 나를 돕습니다. 근데 이건 마음에 안 들어요. 뭐 미라클 작전인가요? 그 일부 그 약간 좀 과격한 친문주의 성향을 가진 커뮤니티에서 이거를 정부의 공로로 취하려다 보니까 너무 미화를 해요. 그 미화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 아프간에서 온 애들 중에 어린이들 있다며요? 어린이들 인형 안겨준 거 외교부에서 막 그런 거 찍어서 홍보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 치장을 많이 하려고 그래.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저는 이걸 밑밥이라고 봅니다. 밑밥. 인구 감소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정부는 그 이재명이 됐든 윤석열이 됐든 난민을 받으려고 할 거예요. 또는 이민을 받으려고 할 거야. 근데 이게 우리 한국 정서상 무조건 충돌이 일어나요. 무조건. 나 봤을 땐 차라리 통일이 낫겠다 싶을 정도야. 근데 그런 난민에 대한 반감을 낮추기 위한 그 마케팅 전략에서 쓰는 그 문틈에 발 집어넣기라는 전략이 있어요. 지금 이걸 쓰고 있다고 봐요. 저는. 즉 난민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거야. 특히 무슬림 난민에 대한 이미지. 그래서 이번에 내가 뉴스 헤드라인만 보거든요. 저는 헤드라인 보면서 제가 웃음이 빵 터진 게 그냥 아프간 난민을 받았다고 안 하고
꼭 이렇게 앞에 수식어가 붙어. 한국에 도움을 준. 한국에 도움을 준. 이거 인도주의에 환장한 PC주의자들이 보면 눈깔 뒤집어질 헤드라인이에요. 왜냐하면은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난민은 그냥 받는 거지 우리한테 도움을 줬다고 받고 도움을 안 줬다고 받는 게 안 받는 게 아닌 게 걔네들의 원칙이거든. 그래서 어쩌면 오마이뉴스나 이런 그런 시민 기자, 그런 PC주의자 새끼들 중에 몇 명이 아마 그런 기사를 썼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찾아보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밑법을 깐단 말이야. 무슬림 중에서도 우리한테 도움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라는 이미지를 어린아이 내세워서 계속 포토라인에 세우고 하면서, 즉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이런 작업의 콜라보는 소위 대깨문이라 불리는 그런 극문주의자들, 지지 세력들, 그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만들어내는 컨텐츠, 그리고 PC주의자 놈들, 그 다음에 국뽕, 이 자식들이 다 콜라보가 된 거예요. 지금 작금의 상황은. 저는 지금 난민 받은 건 잘했다고 봐요. 그리고 정부가 이런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거는 굉장히 뛰어난 행정입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잘한 건데 이거를 자꾸 홍보하고 그 홍보하는 방식 계속 재탕하면서 그런 식으로 자랑하는 방식이 수상하다 이거예요. 이 난민, 이 아프간 난민은 아프간 난민인 거고요. 무슬림 난민의 그런 시민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고 저는 거의 금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여자들이 미투 운동 그리고 무고에 대해서 아무런 경각심과 반성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되게 재밌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알아야 될게요. 일단 여자들은요 이거를 자신들의 대응 무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핵 억제력 알죠? 미국이 핵을 가지니까 소련도 핵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반미 국가들 다 핵을 하나씩 가지려고 하잖아. 그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투 운동, 일관적 진술, 성인지 감수성은 여자들이 남성에 대항하는 공정한 대응 무기, 즉 핵 억제력이라고 여자들은 스스로 생각을 해요. 이건 내 뇌피셜이 아니라 내 친구들하고 얘기해봤을 때도 이런 식의 대답이 나왔어요. 이건 되게 일단 본질적으로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 여자들 머릿속에는 뭐 법치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 그에 따른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의 그런 이념적이고 그런 형이상학적이고 그런 정치적인 그런 큰 그림이 없어요. 그냥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즉 그걸로 인해서 무고한 피해자가 나타나는 건 상관없이 그냥 여자들도 밸런스가 맞는 무기가 필요하다. 마치 여자가 남자들한테 데이트 폭력을 당하거나 모르는 남자와 만났을 때 성폭력에 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처럼 남자들 또한 응당 무고 미투를 당하거나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자의 비위를 건드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여자를 무서워해야 된다. 즉 자기들이 남자를 무서워해야 되는 만큼 남자들도 여자를 무서워할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무고죄나 저런 미투 운동을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무슨 뭐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무슨 더 넓은 크기의 인권이나 우리의 어떤 시스템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걔네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섹스를 했는데 섹스만 하고 사귀지 않으니까 무고 미투를 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즉 여자들은 자기랑 섹스하고 자기랑 안 사귀면은 그거를 강간이라고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자들 입장에선 내가 너랑 섹스를 해준 이유, 너한테 대준 이유는 내가 너랑 사귀기 위해서라는 거거든. 아마 그 남자가 사실 졸라 잘생겼거나 돈이 많았을 경우 이런 경우가 더 심할 거예요. 심지어 미국의 경우는 어떤 지금 운동이 벌어지고 있냐면 페미들 사이에서 술집에서 남자가 꼬셨어. 근데 자기가 무슨 사업가인 척하거나 되게 잘 나가는 무슨 그런 사람인 척해서 이 남자랑 원나잇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편의점 알바야. 그러면 그걸 강간이라는 거를 인정받도록, 그런 입법이 되도록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요. 미국 페미들이. 즉 이 불편한 진실을, 즉 섹스하고 안 사귀어주면은 강간이라고 합리화해서 미투하고 무고죄를 뒤집어 씌우고, 술집에서 남자랑 원나잇 했는데 이 새끼가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알파남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분노해서 그걸 속았다고 생각해서 그걸 강간이라고 주장하는 여자들의 심리는 뭐냐면은, 여기서 들어가는 불편한 진실은 뭐냐면은 사실상 여자들도 알고 있다는 거지. 자신들이 남녀의 역학에서 자신들의 성을 팔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가끔 나한테 이런 질문 하는 사람 있어요. 되게 형이상학적인 질문인데 매춘과 연애의 차이가 본질적으로 뭐냐 이거야. 나한테 맨날 이 질문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 물론 뭐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기계적으로 봤을 때 이 옛날 우리 오랜 격언은 맞는 얘기예요. 남자는 여자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섹스를 하고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받기 위해 섹스를 한다. 이 두 가지는 각각의 문제점, 각각의 두려워하는 점들이 있어요.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자기를 따먹고 버릴까봐 그게 무서워. 그러니까 먹버당할까봐 무서워. 속된 말로 하면은.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꽃뱀이 아닐까. 나의 귀중한 시간과 자원을, 즉 이 여자가 나를, 내가 아니라 내 돈만 보고 나한테 사랑 없이 접근한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다고요. 각자 자기가 가진 자산에 대한 두려움이야. 남자가 가진 자산은 경제력이에요. 사회적 지위고. 여자가 가진 자산은 섹스예요. 여자의 성기라고. 자신의 성적 매력이고 가슴이고 자기 몸 전체야. 자기 존재야. 각자 자신의 자산이 무의미하게 쓰일까봐 두려워하는 게 다 있어요.
뭔 얘기가 또 여기까지 왔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점 때문에 여자들은 어떤 성인지 감수성, 자기들이 맘만 먹으면 여자를 골로 보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당당하게 생각을 해요. 남녀 관계에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비대칭 전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밸런스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알면 소름 끼칠 수 있는데, 내가 아는 여사친이나 친구들 중에, 또는 그랬던 친구들 중에 나한테 술김에 이런 얘기하는 애들이 몇 명 있었어. 야, 그 남자애 내가 원하면 골로 보낼 수 있다고. 그래서 남자들로 하여금 섹스할 때 자기들을 좀 더 배려하고, 소위 말하는 먹버, 성관계만 해놓고 자신을 내동댕이 치는 것 자체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게 여자들의 전략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여자들 머릿속에 뭐 법치주의, 뭐 무고한 피해자 이딴 건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밸런스를 맞춘 게 중요한 거야. 이게 정의롭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미투 운동에 대해서 아무런 경각심이 없는 겁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여성들이 할당제를 쪽팔려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이것도 여성성이랑 관련이 있나요? 이거는 남녀의 그런 생태적 차이의 문제예요. 즉 존경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여자는 숨만 쉬어도 존경과 존중을 받고요, 남자는 입증을 해야 돼요. 내가 얘기했죠, 남자는 burden of performance가 있다고.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계속 입 아프게 설명한 남녀의 성 역할 메커니즘의 차이 때문입니다. 여자는요 존재 자체로 대접을 받아요. 대체로 예쁘면 대접받고요, 그냥 숨만 쉬어도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남자는 자기 스스로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자들이 할당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대체로 남자들의 경쟁, 그래서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인정받고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가 여성화가 진행될수록, 여초화가 진행될수록 점점 이런 식의 participation trophy라는 게 있거든요. 미국 교육에서. 즉 참가상, 참가만 했어도 트로피를 준다라는 문화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 입장에서는 경쟁을 나쁘게 보고 경쟁을 좋다고 보지 않거든요. 경쟁은 남성성의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좋은 여자를 얻기 위해서는 경쟁을 해야 되거든. 남자들이 할당제를 주장하면 졸라 쪽팔려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어떤 지위나 자리라는 거는 경쟁을 해서 실력 있는 사람이 차지해야 된다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남성성이기 때문에 남성성 덕분에 문명을 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성성은 문명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지가 숨만 쉬어도 대접받고 자기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게 너무 어렸을 때부터 너무 학습돼 있고 유전적으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왜 실력을 증명해야 되지? 내가 어디에 오르지 못한 거는 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성차별을 받았기 때문이야 라는 그런 피해의식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여성 CEO, 진짜 임원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 인정받는 여성 CEO는 여성처럼 생각을 안 합니다. 여성스럽게 생각을 안 해요. 남성들의 마인드, 즉 그 여자들도 burden of performance를 인지하고 그거를 가진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가끔 그게 어떤 행정 공무원이 됐든 고위 공무원이 됐든 기업의 임원이 됐든 간에 자기 실력으로 그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항상 여자들한테 훈계하고 충고한 게 뭐예요? 앉아서 다 해줄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뭔가를 해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남자들이 한 얘기예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기본적인 그런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할당제를 쪽팔려 하지 않아요. 쪽팔려 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 자, 몇십 년 후에 남자들의 세계가 다시 올 거라고 하셨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페미니즘 여권 신장은요 배가 처부른 시대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착각을 하는 게요, 인간들의 의식이 올라가지고 어떤 게 일어난 게 아닙니다. 노예 해방도 마찬가지예요. 천부 인권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런 뭐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다 이런 개념이 생긴 게 루이 15세가 워낙 나라를 말아먹기 때문이고, 그 직전에 루이 14세가 워낙 권력이 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노예가 해방되고 사람들이 노예가 해방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노예가 해방된 궁극적인 이유는 기계의 발달 덕분이에요. 그리고 페미니즘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피임약의 등장과 세탁기 등의 등장 덕분이에요.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것이 역사적인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환경의 변화지 인간의 의식의 진화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기계가 없으면 여전히 우린 노예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노예가 있던 시절을 미개하게 보는데요, 여러분이 그 시절에 갔으면 여러분도 노예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을 거예요. 왜 노예가 처음 생겼는지, 노예가 왜 필요한지는 그 전쟁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페미니즘 여권 신장 이지랄 하는 것도 여자들이 의식이 깨어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여자들이 설쳐도 되는 환경이 형성됐기 때문이에요. 여성 우월주의, 여성 중심주의, 가이노센트릭 오더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런 것들은 정말 배가 처부르고 평화로운 시대나 가능한 겁니다. 왜냐면요, 여성 중심주의 문화, 여성성이 중심인 문명은요 지속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건 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계속 지속 가능하고 엔트로피를 극복하면서 계속 성장하고 돌파하게 만드는 것은 남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성성이 문명을 만드는 겁니다. 남성성이 발전을 가져오는 거고요. 물론 그거에 대한 문제도 있겠죠. 너무 지나친 경쟁, 또 패자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거. 여러분, 비싼 스포츠카는 연비가 안 좋은 법이고 비싼 스포츠카는 매연이 많이 나온 법이에요. 세상에 득이 있으면 실도 있는 겁니다. 즉 사회가 여성화되고 남자들이 여성화될수록 그 사회는 경쟁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미국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한국도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페미니즘을 금지한 이유가 있어요. 중국은 심지어 학교 선생님에서 남자 선생님 비율도 늘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남자들이 남자를 가르쳐야지 남자답게 큰다는 걸 중국은 이미 이해했거든. 즉 정치적 올바름이니 뭐니 이런 유치한 개소리, 무슨 뭐 극단적 채식주의 이런 것들이 유행을 타는 것도 사회가 여성화됐기 때문이에요. 여권 시대, 여성 중심 문화, 이런 남성의 정서적 거세에 따른 이런 탈남성성, 여성화는요 결국 이런 식의 결과물을 가져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게요. 풍족한 시대는 나약한 세대를 낳습니다. 그런 약한 세대는 척박한 시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척박한 시대는 다시 강한 세대를 낳아요. 이게 전쟁의 역설이라는 책에서 제가 배운 교훈입니다. 제가 인생에서 배운 교훈이기도 하고. 근데 불편한 진실은요, 페미니즘은 척박한 시대에서 죽습니다. 여자들이 척박한 시대에서 페미니즘을 외칠까요? 아니요. 다시 강한 남자를 찾아서 남자들한테 의존하게 되는 게 여자들이에요. 우먼 파워, 강한 여성, 독립적인 여성은 유니콘 같은 거예요. 환상이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여자처럼 보이게 하는 걸 가능하게 해서 보이게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일시적인 그런 착시를 만들어내는 거야. 앞으로 척박한 시대가 오고요. 힘든 시대가 오고 다시 전쟁의 시대가 오잖아요. 남성성은 다시 원래 자리를 되찾습니다. 지금 정치인 새끼들 다 어디 불알 한 짝 떨군 것처럼 어디 여자 비위 하나 건드는 옳은 소리 못 하잖아요. 미국 정치인이든 한국 정치인이든 남녀 문제를 떠나가지고 대중들한테 인기받지 못할 그런 비인도적이지만 꼭 해야 할 일, 누군가가는 해야 할 더러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히 용기 내서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포퓰리즘이 유행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퇴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척박한 시대가 와서 이 모든 PC주의니 뭐니 그 낭낭한 개소리들 둥글게 세상은 성선설, 인간은 본성이 선하고 자연도 본성도 선하다, 그런 식의 PC주의에 입각한 그런 개소리들이 미천이 없는 헛소리란 게 드러났을 때, 즉 진실이 다시 가치를 인정받고 진실이 조명받는 시대가 다시 오는 날이 바로 척박한 시대예요. 왜냐하면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생사가 경각에 달리고 풍요와 빈곤의 갈림길에 서게 되면 인간들은 진실을 찾게 돼 있거든. 마치 IMF에서 한국이 다시 한번 멋지게 일어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남성성의 가치는 다시 인정받을 날이 오고요. 여성성이 남성성에 종속된 날이 다시 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남성성이 폭력과 전쟁을 야기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해야 할까요? 자, 미국에 이런 페미니스트들이 있습니다. 남성성이 환경 오염의 주된 주범이고 남성들이 전쟁의 주된 주범이기 때문에 남자애들을 낙태해야 된다. 극소수, 어차피 남자는 소수로만 번식이 가능하니까 남자들을 소수로 줄이고 여성이 더 많아야 된다. 이거는 그 제가 좋아하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릭 앤 모티의 한 에피소드에 등장합니다. 목건주의 사회를 이룬 외계인들에 대한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을 기계의 자궁에서 잉태하고 그런 미개하고 남성성, 폭력성 있는 남성들은 우주 밖으로 추방하고요.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요, 일단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전쟁을 일으키도록 촉발한 거는 남성들의 욕심이 아니에요. 여자들이 원인이기도 돼요. 전쟁의 원인은. 그리고 제가 감히 말하건대 만약에 남자들이 전쟁을 안 하더라도요, 여자들이 전쟁을 하라고 독촉할 거예요. 마치 여러분의 엄마가 아빠한테 맨날 바가지를 긁듯이. 왜냐하면 과거의 전쟁은요, 더 많은 자원을 차지하고 더 많은 노예를 차지해서 내가 일을 조금이라도 덜 하고 좀 더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게 그 목적이었거든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게요. 작년인가 올해 그 JP 모건 은행인가 여러 믿을 만한 기관에서 발표를 했어요. 전 세계의 소비의 80%는 여성이 합니다. 이건 이미 팩트예요. 80%인가? 대부분 이상이 다 여성을 해요. 돈은 남자가 미친듯이 버는데 소비의 선택은 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찍도 못 쓰고 질레트 같은 남성 면도기에서도 그런 페미니즘 같은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결제를 하고 물건을 사는 선택권이 여성에게 훨씬 더 많거든요. 이게 남녀 임금 격차를 얘기하는 페미들, 그 남녀 임금 격차 무새들이 모르는 맹점이지. 전 세계 소비의 80%를 여성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내가 된장녀가 왜 욕을 먹는지랑도 연결이 되는 거죠. 남자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거지같이 살면서 그 가성비 충 소리 들으면서 돈 모을 때, 여자들은 백 사고 커피 사 먹고 이러니까 전 세계 소비의 80%를 여성이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여성들은 라이프 스타일을 크게 키우는 걸 좋아해요. 여성들은 현실을 듣고 싶지 않아. 여성들이 어떤 남자한테 끌리는 줄 알아요? 인스타그램에서 막 스포츠카 몰고, 스포츠카는 아니더라 좋은 차 몰고 팬시하게 풍요로운 남자. 여자들은 남자한테 어번던트, 풍요로움을 원해요. 정서적으로 풍요롭고 돈적으로 풍요롭고 마음이 넓고 풍요롭고 돈이 많아서 마음이 여유로운 남자를 원한다고. 아빠 같은 남자, 한편으로 섹시한 남자, 그런 남자에서 섹시함을 느낀다고. 자, 내가 이 얘기를 왜 얘기하면은 결론적으로요, 여자들이 빈곤에 처하잖아요. 자기들이 더 좋은 걸 못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남자들 보고 전쟁을 하라 그래요. 너 남자 새끼가 왜 저런 걸 못 뺏어오냐. 결국 남자가 여자를 하여금 전쟁을 야기한다고요. 왜냐하면은 남자들이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큰 지위를 얻고 더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서요. 남자들이 왜 더 큰 지위를 얻고 더 많은 재산을 얻으려고 해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최고의 여자를 얻기 위해서라고요. 결국 여성의 하이퍼거미 본능이 남자가 전쟁을 하게 만드는 동기부여에 일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망이 큰 남자일수록 좋은 여자랑 섹스할 가능성이 높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야망을 실현하는 방법 중 하나, 또는 우리 공동체가 더 잘 사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전쟁이거든. 그래서 이건 마치 여자들이 남자들의 전쟁을 남자 탓으로 돌리면서 비난하는 거는요, 여자들이 온갖 좋은 거 편한 거 다 누리고 싶고
배달 음식 편하게 먹고 싶고 맛있는 스테이크 하루 3번 시트 갈아주는 호텔에서 그 대리석 호텔에서 반듯하게 흙탕물 하나 안 튕기고 손에 피 하나 안 묻히고 좋은 거 누리고 싶으면서 환경오염이 어쩌고저쩌고 전세계 빈곤한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애플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척하면서 저기 제3세계 국가에서 그런 저렴한 그런 아동 노동력 착취하고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기업들이 막 나이키가 이미지 팔면서 막 나이키 신발 신으면 막 팬시하잖아. 근데 그 나이키 신발을 만드는 그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저기 제3세계 어디 모르는 공장에서 꼬마아이들이 그 손으로 그 나이키 신발을 깃고 있는 거는 무시하는 거랑 똑같다고. 즉 여성들이 전쟁과 폭력성을 남자의 탓으로 돌리는 건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여자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페미들이 무슨 전쟁의 최고 피해자는 여자다 이딴 개씨 헛소리를 하는데 전쟁의 최고 피해자는 남자죠. 왜냐면 죽으니까. 여자들이 하이퍼건미 본능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여자들은요 진화 심리학적으로 고대 때부터 여자들은 그때 재산 취급을 받았으니까 전쟁이 끝나면은 포로가 되거나 아무튼 새로운 남자들한테 편입이 돼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대한 남자에 대한 그런 미련이나 이전 남자들에 대한 그런 의리 이런 거를 빨리 끊어내도록 옛날부터 진화 심리학적으로 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남자가 훨씬 더 연애에 있어서 로맨틱하고 여자가 훨씬 더 계산적이고 냉정한 면이 많아요. 자세히 보면은 겉으로는 안 그래 보이지만. 그래서 남자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남자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여자 문제로 여자친구 집에 막 침입하고 난간에 매달리고 자살한다고 개 생쇼치를 하는 게 남자들이 더 많은 이유도 그거예요. 오히려 남자들이 블루필 그 로맨스적인 망상에 더 많이 빠져있거든. 소울메이트 단 한 명의 여자, 이 여자가 내 여자 인생의 전부고 신이 내려준 여자다 이런 망상이 더 많거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Red Meat, Success Porn에 중독되지 마세요. 특히 뭐 페미들 대가리 부수는 그런 뭐 옛날에 뭐 윽튜브가 했던 것처럼 그런 거에 중독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성공 포르노, 자기개발 포르노에 중독이 됐나 안 됐냐를 좀 스스로 살펴보세요. 그리고 제가 좀 특별히 이제 저희 구독자 남성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게 성병 검사를 다 한 번씩 해보세요. 저도 이제 나이 30이 넘었으니까 한번 해봤는데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번 해보니까 이제 다음번에는 제 여자친구를 만나면은 성병 검사를 권할 것 같습니다. 우리 7차 교육 과정을 배운 사람들은 성병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어요. 막 매독이니 뭐니 이런 무서운 것만 교육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현실성이 떨어지거든. 근데 의외로 제가 좀 더 공부를 해보니까 성병이 우리 현실과 가까이 있더라고요. 특히 완치가 안 되는 성병도 많아요. 헤르페스니 뭐니. 대체로 이 이미지가 남자들이 성병을 옮기는 주체처럼 이미지가 잘못 그려져 있는데 사실은 멀쩡하던 남자가 여자 때문에 성병을 옮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성과 성적 관계가 문란한 여자들이 많아요. 요조숙녀처럼 보여도. 그래서 꼭 성병 검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주기적으로. 그리고 여자친구 사귀면은 먼저 성병 검사를 좀 하자고 얘기해보세요. 특히 저처럼 이제 나이가 30이 넘어가면은 제 주변에 만나는 여자들의 평균 연령이 점점 더 올라오잖아요. 뭐 20살 극초반 여자들은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만난 여자들이 20살 중후반부터 뭐 제 또래 30살 또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여자를 만나면은 저는 무조건 성병 검사를 하자고 할 겁니다. 물론 그런 게 있죠. 썸 탈 때 분위기 타서 섹스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긴 한데 저는 한 번도 사귀기 전에 섹스를 해본 적이 없긴 해요. 아무튼 남자들이 여자한테 무조건 먼저 성병 검사를 하자세요. 남자들 성병 검사 13가지인가 하는 게 있는데 그 비용이 31,000원입니다. 비뇨기과 가면 해줘요. 그거 한 3, 4일 만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 웬만큼 다 되니까 하시고요. 그 여자 쪽도 반드시 하시고요. 같이 하세요. 마음 놓고 마음껏 섹스하시라고요. 그래서 좀 성병 검사를 하는 문화가 좀 우리나라에 많이 좀 자리 잡혔으면 좋겠고요. 아마 그렇게 되면 남자들도 원나잇에 대해서 좀 두 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왜냐하면 원나잇 하려고 만났는데 급하게 무슨 성병 검사 키트가 있어가지고 바로 검사하고 바로 섹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남자들도 성매매에 대해서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해볼 거예요. 참고로 저는 제가 성매매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된다고 찬성하는 쪽이지만 성매매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돈이 아깝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얘기해요. 자유를 하고도 성매매를 하고 싶으면은 성매매를 해라. 집중 팔고 자유를 하고 나면은 성매매 할 돈, 성매매를 하는데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치킨값보단 비싸겠죠. 치킨값보단 제가 그 돈으로 치킨 몇 마리를 사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두 번째는 이 섹스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즐거우면요, 나랑 섹스하는 상대방이 서로 얼굴 마주보고 섹스를 하잖아요. 그 눈빛에서 진짜 나를 원하고 얘가 지금 자기가 만난 최고의 남자랑 섹스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너무 기쁘고 느낀다라는 그 눈빛과 표정이 있어요. 그 지어낼 수 없는, 여자들이 오르가즘을 지어낸다고 하는데 그 지어낼 수 없는 표정이 있어요. 나랑 최고의 남자랑 섹스를 한다. 그래서 이 섹스가 너무 좋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안 예쁜 여자랑 섹스할 때보다 몸매 좋고 몸매 좋은 여자랑 섹스할 때 훨씬 더 흥분되는 것처럼 그 눈빛을 한번 보면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여자랑 섹스하는 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상상하기론. 이게 뭐 리얼돌이랑 하는 게 뭐가 다른가 싶어. 오히려 위험하지. 리얼돌은 적어도 성병이 걸릴 위험은 없고 아무튼 살아있는 인간이잖아요. 상대방은 뭔가 뒤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바에는 정말 나한테 빠진 여자랑 나한테 흥분을 한 여자랑 섹스를 하는 게 훨씬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섹스할 때 불 끄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나는
내 여자의 몸도 제대로 보고 싶고 난 내 여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거든. 뭐 갑자기 또 성병 검사하라는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좀 권하고 싶습니다. 이거 이제 가다실이에요. 가다실. 저는 한 번 맞았는데 이게 돈이 좀 비쌉니다. 한 60만 원 들어요. 제 생각에 이거는 마케팅이에요. 그리고 이 여가부 이 씹새끼들이 이런 걸 남자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남자들은 워낙 섹스에 미친놈들이니까 지원을 안 해줘도 여자들이 저거를 요구를 하면은 맞을 거란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 아니면은 그냥 의학적으로 봤을 때 남자는 가다실을 맞을 필요가 없던가.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그런 바이러스와 백신에 대한 짧은 지식으로 봤을 때도 사실 남자는 맞을 필요가 거의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자들이 제 주변의 여자들이 이걸 원해서 일단 알겠다고 해서 했는데 여러분이 이런 거를 맞는 것도 여러분이 경쟁력의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뭐 푼돈도 아니고 또 맞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어릴 때 맞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서 말한 성병 검사할 때 한 4만 원만 더 내면은 자궁경부암 검사도 하거든요. 브러쉬 검사라고. 그것도 하면은 여러분이 자궁경부암 바이러스가 없을 때 후딱 백신을 맞는 게 여러분한테 좋습니다. 물론 내가 자궁경부암 바이러스가 있다 해도 내 여자친구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주사를 맞으면 괜찮겠죠. 근데 이 자궁경부암 바이러스는 한 번 몸에 들어오면은 안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여러분 몸이 클린할 때 빨리 검사를 해보고 이런 거 미리 맞는 것도 괜찮습니다. 솔직히 돈 너무 많이 들어서 빡치긴 한데 우리 인생에서 섹스는 중요한 거잖아요. 특히 좋은 여자와의 섹스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하이밸류맨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봐. 거꾸로 관점을 뒤집어봐. 여러분이 60만 원만 내면은 굉장히 하이밸류맨이 될 수 있는 요소를 하나 갖춘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저처럼 10년간 배우한다고 딴따라 짓 하면서 시간 낭비한 사람은 더 빨리 가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이 주로 30살 중반에 빛을 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보다 빨리 할 수 있는 게 운동이에요. 운동. 뭐 저도 이렇게 운동을 많이 막 우락부락하게 하는 성격 아니어서 제가 이런 충고를 할 처지는 아닙니다만 여자들이 원하는 게 막 대단한 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유명한 모델이 얘기했죠. 헬스만이 유일하게 노력을 배신하지 않았다. 세상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데 여러분이 하이밸류맨 높은 그런 섹슈얼 마켓 밸류를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름길 중 하나가 헬스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요즘 남자들이 헬스를 잘 안 해요. 아까 말했듯이 제가 얘기했죠. 남자가 여자를 포기하면은 어깨에 내려놓는 짐이 이만큼 늘어난다고. 여러분의 경쟁자가 적습니다. 의외로. 여러분이 상위 20%만 들어도 여러분이 원하는 여자를 만나서 놀 수 있어요. 인정을 해요. 여러분은 재밌어야 되고요. 몸도 좋아야 되고요. 키는 어쩔 수가 없어요. 뭐 타고난 걸 어떻게 해. 나도 키가 그렇게 엄청 큰 편 아니에요. 그리고 경제력이 최소한 갖춰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빌 게이츠나 무슨 카카오 사장이 되진 않더라도 유명한 사업가가 되거나 람보르기니를 몰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여러분이 일단은 여러분이 스스로 앞가림을 할 수 있고 내가 내 1인분은 해야 여자가 결혼 상대는 아니더라도 연애 상대로는 생각을 해요. 결혼은 여러분한테 나중 얘기잖아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경제력, 그러니까 인간구실, 그러니까 최소한입니다. 이거는 컴퓨터에서 최소 사양 같은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의 몸, 그리고 최소한의 자기관리, 그리고 최소한의 여자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화법, 여자랑 말하는 법 이런 것들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되고 여자의 본성에 대해서 이거를 보고 여자를 비하하고 여자를 미워하지는 게 아니라요. 여자의 그 본성을 알아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좀 더 할게요. 내가 왜 이런 거를 알아내려고 했냐 하면은 나는 살면서 20살 내내 여자들을 겪으면서 너무 많은 모순을 느낀 거야. 여자가 원하는 남자랑 실제랑 너무 다른 거예요. 이 레드필의 중요한 룰이 있습니다. Medium is the message. 여자는 행동이, 여자의 선택이 곧 그 여자의 진실이다. 너무 말과 몸이 따로 노는 거야. 내가 이런 얘기가 일전에 한 적 있었죠. 내가 되고 싶은 남자는 앞에서 한남이니면 욕 처먹고 뒤에서 저 새끼 바람둥이니 물란하다니 욕 처먹으면서 그러면서 남자애들이 여자애들한테 야 저 선배랑 친하게 지내지 마. 근데 정작 여자애들은 나한테 따로 카톡이 오는 그런 남자가 되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말한 게 그런 겁니다. 여자들도 그런 여자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인간은 겉으로 드러내는 게 다르고요. 실제로 속으로 원하는 게 다릅니다. 전 제가 배우 훈련을 하면서 제 속을 읽는 방법을 너무 많이 훈련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적나라하게 제 메커니즘을 알아요. 근데 분명 여자도 그런 버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자기 자신이 있다고. 그런 걸 내가 알고 싶어서 정말 듣기 좋은 얘기, 대중이 공감할 만한 얘기, 사회적으로 인준받고 그 매스미디어의 주류 언론이 해도 괜찮은 그런 대세가 아닌 적나라한 진실을 알고 싶어서 나는 이런 걸 찾아낸 거예요. 롤로 타마시라는 사람 찾아낸 거고. 참고로 롤로 타마시가 한국에서 이 책 발매하고요. 200만 원 받았어요. 인쇄로 200만 원. 제가 롤로 타마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롤로 타마시한테 연락을 해서 나는 당신의 책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몇 안 되는 독자 중 한 명이고 난 당신의 영상을 보고 있다. 난 당신이 업적에 대해 고마워하고 내 인생을 많이 바꿔놨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인쇄를 200만 원밖에 못 받은 거에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더 마지막에 좀 더 제가 생각하는 팁이라는 걸 좀 공유해봤습니다. 언제나 불편한 진실, 작동한 진실을 찾아내시고요. 그걸 이용하세요. 여성의 본능을 비난하지 말고요. 여성의 본능을 이용하세요.